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아무리 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92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밤 11시 35분. 저희는 대략 10분 전에 2부 녹음분을 1시간 54분인가요? 네. 모두 날렸습니다. 저 그때 날린 건 아니고요. 계속 날리고 있었는데 모르고 얘기했죠. 모르고 떠들어. 1부만 녹음됐다. 공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죽겠습니다. 오늘 홍 작가님 한 끼 드셨다고. 지금 당 떨어진 사람이 곧 손 떨겠어. 어찌할까 하다가 저희가 일단은 2부를 녹음 다시 하기로 했어요. 야밤에.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편집 안 하고 편집 없이 한 1시간 10분에 맞출 수 있도록 딱 그냥 30분에 맞춰. 30분에 요점만 얘기해. 딱 요점. 요점은 나 1분에도 얘기했었지.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드라이브 영화 하기로 했고 그냥 알아서 잘 보시고 재밌습니다. 저희 왓챠에도 있고 뭐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영상미가 있어요. 영상미가. 영상미 좋다. 영상미. 좋다. 라이언 고슬링 또 나오고 얼굴은 여전히 몰려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끝. 라이언 고슬링의 얼굴은 앞으로도 몰려있겠죠. 앞으로 더 몰려있겠지. 더 퍼질 일은 없어? 더 몰리라 그래. 갑자기 라이언 고슬링 얼굴을 우리가 칭찬을 하다가 조금 싫어졌어요. 우리가 언제 칭찬했어? 아까도 계속 몰려있다 그랬지. 미소가 예쁘다고 아니야, 했지. 난 칭찬했어. 자, 2부 내용은 자, 영화 드라이브를 얘기할 거고요. 2011년작 드라이브입니다. 라이언 고슬링이 5년이 지나면 대배우가 돼 있어요. 우리 스포일러 얘기 또 해드려야죠. 여러분 아시죠, 스포일러? 네. 그렇죠. 팍팍 들어갈 거예요. 대배우가 된 라이언 고슬링의 영화. 네. 이 영화는 폭력 액션물입니다. 아주 잔인한 수위의 폭력 액션물인데요. 헐리우드 오락 영화예요. 그런데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 칸느 영화제는 열리고 칸느 영화제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영화도 보고 5월에 파리죠. 프랑스의 해변도 보고 오 샹들리제. 프랑스에도 호텔은 있다. 호텔 예약은 호텔스닷컴이 맞는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광고 듣고 와숑. 네. 프랑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살짝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 영화는 폭력 액션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상을 수상했어. 칸 영화제에서. 액션물에서 왜 액션물이 어떻게 칸에서 감독상을 타냐. 특이하죠, 그렇죠? 많았는데 사실은 영화의 본령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풍조라는 말을 써서 영화라는 게 네. 풍조가 있어요. 뭐 재밌다, 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면 좀 예술적이다, 네. 작품성 있다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무슨 내가 영화를 본다기보다 어떤 그 인류학 리포트 같은 걸 보는 기분이다. 지구촌은 지금. 요즘 영화들이 늘 그랬죠. 늘.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북 문제가 뭐 그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은 되게 작품성 있고 무게감 있고 진중한 영화인 것만 같고 그냥 액션과 폭력,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없는 영화, 별 테마가 없는 영화들은 그냥 오락 영화, 눈요깃거리로만 뭐 가요로 치면 대중가요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의 풍조가 있단 말이야 영화에도. 그치. 근데 이 영화는 아무 내용이 없다. 아무 내용도 없고 당신에게 주는 교훈 따위도 없고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떤 왠지 그런 대중가요 듣고 예를 들어 지드래곤 노래 듣고 무슨 우리가 베토벤 9번 합창곡을 들은 것처럼 이것은 정말 뭔가 그 세기를 걸쳐 남는 노래가 될 백부 것이야. 온천에 몸을 담글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백부는 또 뭐야? 왠지 그런 쾌감. 네. 한 몇백만 원짜리 료칸에 가서 엄청난 스시를 먹으면서 이런 기분은 안 든다는 거지. 그렇죠. 그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진 않죠. 그냥 동네 모텔 간 것 같고 무인텔 온 것만 같고. 근데 가끔은 네. 어떤 무인텔이 5성급보다 좋은 호텔이 있듯이 그런 데인지 모르겠지만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런 당신에게 교훈도 주지 않습니다. 굳이 교훈을 주자면 시대착오적인 교훈. 마초는 여자를 보호한다 뭐 정도. 이게 뭐 교훈이야. 맞아. 이건 교훈도 뭣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볼거리라는 거죠. 영화가 훌륭합니다. 네. 예를 들어 그라비티 같이. 네. 그냥 영화의 예술, 영화가 재밌으려고 발견했던 수많은 테크닉으로만 점철된. 그래서 그 테크닉만으로 오롯이 2시간 동안 그 테크닉에 취해서 그냥 잘 봤다, 뭐 되게 잘 봤다. 그런 거.
내가 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적인 요소로만 영화를 보게 하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극한으로 몰고 가서 정말 네. 극한의 예술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림을 잘 무언가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감탄할 수 그렇죠. 있잖아. 뭘 막 그렇죠. 넣지 않더라도. 그림에 무슨 신화적인 요소를 갈아넣지 않더라도. 고려 말의 고려 청자를 보면 고려 청자가 옳지는 않아요. 아무리 예쁜 청자라도 항아리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가지는 않아. 그 고려 청자는 이미 실용성에서 벗어나 있어요. 아름답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 자체만 감상용인 위해서. 거죠. 그 자체. 음. 이 영화가 바로 그런 풍조에 대항하는 그런 영화다. 마치 그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보시면 이상한 인류학 리포트를 보는 것만 같은 기시감에 시달렸던 분이라면 머리 아프다. 머리를 비우고 볼 수 있다. 맞아요. 머리, 시원하게 볼 수 있다. 머리를 비우고 단 하나 주제에 거슬릴 수 있다. 맞춰는 여자를 보호한다. 이것이 인간이 영화라는 매체를 발달시켜 오면서 네. 수립했던 테크닉의 총집합이다. 그쵸. 미학적 테크닉에. 적어도 2010년대까지 나왔던 모든 테크닉의 총집합 정도로 볼 수 있죠. 게다가 잘 보시면 뭐 저희가 설명 중간중간 해드리겠지만 영화의 그 어떤 유명한 장면들을 네. 수없이 많이 패러디하고 오마주하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 기억나는 여러 영화들이 많아요. 네. 영화를 한 줄 요약하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아름다운 폭력. 아름다운 폭력. 그냥 문외. 아무 생각 없다. 근데 이 폭력씬이 너무 잔인하거나 길게 폭력만 잡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았어요. 아, 그죠. 영화가. 이거 미리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일단 앞에 맛만 보여드리자면 이 폭력 때문에 무슨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저기 그 아수라 같이. 네. 아수라 발발타 이런 거 아니고 왜 늦으니까 이 말이 확 나와. 어쨌든 그런 피철갑하는 영화가 아니라 어떤 폭력의 어떤 그 미를 느낄 수 있다. 네. 자, 이 감독님 니콜라스 윈딩 레픈이라는 사람이에요. 윈딩입니까 빈딩입니까? 윈딩일 거예요. 아 근데 저쪽 덴마크 쪽이면 약간 빈딩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윈딩이래요. 아 그래요? 니콜라스 감독님이시죠? 네. 아, 그냥 우리 레픈이라고 하는 걸로. 네. 덴마크인이에요. 이름 자체가 영어권은 아니죠. 젊은 시절에 푸셔 시리즈라고 하는 길거리의 마약 갱들을 다루는 네. 영화로 이분이 떴어요. 굉장히 젊을 때 떴는데 그러면은 드라이브를 찍기 전에 뭘 찍었냐. 전작은 바랄라 라이징이에요. 우리 그 스산하고 촉촉한 눈빛에 매즈 미켈슨 억울하다 성추행범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더 헌트라는 영화 거기서 정말 아니라고요 하면서 촉촉한 눈빛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영화가 세계적인 바람 영화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촉촉한 눈빛 그 촉촉한 눈빛 그 중년 남성이 백인 남성의 그 촉촉한 그런 그 눈빛이 매즈 미켈슨의 매력이 있어요. 바랄라 라이징에서 그 잔인함과 함께 더 촉촉해져. 피로 촉촉해진 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 눈물이 아니라 피로 촉촉해진다. 아 근데 거기서 촉촉해. 이 바랄라 라이징은 보고 나면 특정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렬히 남는 영화고요. 네. 이 영화에도 폭력 미학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영화인 건 사실이에요. 음. 이 윈딩 레픈 감독, 이 감독은 말이죠. 여러분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유명하고요. 이 영화의 감독도 유명한데 라스 폰 트리에. 네, 저희가 몇 번 언급했던 예, 그 라스 폰 감독님이시죠? 트리에라고 하는 덴마크의 세계적인 명감독과 사이가 안 좋아요. 두 유명 덴마크 감독이 서로 디스하는 사이로 유명합니다. 이게 악연이 있는 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영화를 돕고 있는 조연출이 레픈 감독의 아버지예요. 네. 아 근데 네. 라스 폰트리의 감독 같은 그런 어떤 그 악마성이 있는 사람. 암흑성이 있을 것을 유추되는 사람의. 그치. 그분의 영화를 봤을 때 이분 왜냐면 이런 장면을 찍으려면 사람이 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연출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왕처럼 생각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아닌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출이라는 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우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찍어달라. 게다가 지금 뭐 밤새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네. 밤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밤을 넘어가서 스태프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 뻔히 보이는데도 야 한 번만 더 찍자 뒤집어 이런 소리 하기가 쉽진 않아요. 누구한테는 어떻게 부탁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굴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분 그거를 쥐어짜고 뒤집어 엎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참 라스 폰 트리의 영화엔 많은데 그랬을 때 유추해 보면 그런 쪽으로 좀 달인이시지 않을까. 그치. 이 사람은 분명히 피도 눈물도 없고 현장을 짜내겠지. 그치. 현장인들을 탈수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제 가장 면대면으로 제일 처음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게 조감독일 텐데. 그렇죠. 그게 우리 아빠면 난 라스폰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안 미워요? 이런 걸까요? 촬영 현장에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에게 학대를 받고 온 래픈 감독의 아버지는 래픈 감독의 성장기 내내 가정에서 폰트리에 감독에게 배운 학대를 일삼으며 죄송합니다. 왜 이래? 배고파서 저래. 사실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라스 폰트리에 감독은 나치 옹호 발언이라고 하는 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옹호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렸어. 그죠. 말이 꼬였죠. 말이 꼬였는데 꼬이다 안 되니까 에이 몰라 나 그래 나치 맞아 어쩔래라고는 하는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는 이걸 농담이라고 했는데 유럽이 뒤집어졌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부터도 나치의 미학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치가 그 도덕성을 빼면 그 나치의 미학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 아우, 그거는 휴고 보스가 디자인한 제복. 그럼 제복, 그 유명한 나치 제복. 깃발부터 난 히틀러를 이해한다. 하지만 그가 분명 잘못한 일들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벙커에 앉아있는 모습이 머리에 그려진다. 그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조금은 측은함이 든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예전에 그 유신시대 네. 시리즈 할 때도 김재규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네.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죠? 난 유대인을 매우 좋아한다. 아니 너무 많이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짜증나는 존재니까. 사실인지. 근데 이거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 돈 대주는 사람 다 유태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지금 유럽에서 했던 유럽에서 유럽인이 유럽 영화제에서 앞으로 헐리우드의 돈은 안 받겠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을 돌려가기도 하지만 우리 그 이분이 그 라스폰트리가 미국 사람들을 매기는 게 많았었어요. 도급일 찍을 때도 도급일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이 데이빗 보이의 This is not America거든요. 정정합니다. 이 대표가 헷갈렸습니다. 데이비드 보이의 노래 제목은 영 아메리칸입니다. 그거 나오는 장면에서 그 도급일의 그 빌리지 네. 이 세계관에서 그 지옥 같은 순간이 결국 마지막 나오는 노래가 그래가지고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데이빗 보이가 나올 때 미국 기자들이 다 자리를 떴다 그랬어요. 그거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쪽으로는 약간 매긴다. 이분 자체가 어그로 끄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영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유럽 사람이 유럽 영화인데 안티크리스트. 섹스 중독 다는 ним포마니아. 그러니까 ним포매니아. 그렇네. 제목부터. 그렇네. 어그로 그 자체네. 그러니까 섹스 중독 느낌도 아니야. ним포매니아는 성 중독 이런 느낌이야. 우리나라에 인간 중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 씨의 아름다운 엉덩이. 그럼요. 부럽습니다. 그 엉덩이 갖고 싶다. 나도 그런 스쿼트 열심히 하면 될라나. 안 되나? 안 나 된다 그거 그랬어요. 느꼈어. 여자분들이 여성이 노출하는 영화 장면을 보고 이제 가슴이 막 좀 크거나 예쁘거나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느낌 있잖아. 송승헌의 엉덩이를 보고 나 느꼈다. 나도 느끼지. 나도 2PM이 한창 짐승돌 뜰 때 와 이런 생각했다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야? 네, 타고나는 거래.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정성 몸 못 된다. 타고나는 그러니까 거다. 대표님 우리가 게으르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하면은 좀 없어지긴 하지 않을까요? 하프넬슨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주구장창 얘기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냥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12시를 향해 가는데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 자체가 멜랑콜리아라는 영화의 스케일을 묻는 질문에 네. 대해서 얘기를 네. 한 건데 멜랑콜리아 스케일 크잖아. 배경적 스케일은 큰 영화예요. 더 큰 스케일? 그렇다. 우리 나치가 스케일로 유명했으니까 우리 나치는 여기서 실수한 거죠. 우리 나치는 항상 더 큰 스케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당신이 내가 기자들에 대해 최종 해결은 유대인 인종학살 계획에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게 코드네임이죠. 네. 최종 해결을 하도록 설득시킬 수도 있겠지. 말실수했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멜랑콜리아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멜랑콜리아의 기본적인 건 우울증이에요. 왜 우울증이 네. 오냐면 지구가 멸망해요. 설정이. 별이 다가오는 거야. 지구로. 혜성이 다가와서 그래서 지구는 이제 그 별에 부딪혀서 뽀개지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사과나무 심을 멘탈이 안 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속절없는 재앙 앞에서 인간이 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고 누군가는 무언가 저항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야. 네. 근데 이건 유럽인들이 2차 대전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절망감과도 연결돼 있어요. 네.
그 유럽인들이 2차 대전 끝나고 아우슈비츠를 봤을 때 절망감.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하는 무엇인가? 인간의 모더니티가 무엇인가? 그럼 엄청 충격받을 수밖에 없지. 백인이 백인을 학살하다니. 그러니까 유색인종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 어쩌면 당신이 내가 기자들에 대해 최종 해결을 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란 멜랑콜리라는 그 영화의 설정대로라면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을 쐈는데 내 홍작가 쐈는데 그런 영화 찍었는데 김재규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는 그 전날 바로 어제까지 아침까지도 되게 존경하는 선배이자 형님이었는데 주군이었는데 그 사람 머리에 총알을 박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꼬이면 사실 저는 김재규 편입니다 뭐 이러고 박정희를 죽일 수 있다고? 그러다가 말이 잘 안 돼.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자들이 막 자꾸 공방을 하면 아 그래 나 재규어야 탕탕탕. 그래 뭐 이게 그래 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난 농담으로 마무리하겠어. 그게 될 리가 있나요? 날 리가 난 거죠. 그죠. 인터뷰는 파장을 일으키고요. 사과를 해야 되잖아. 네. 끌려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자 라스폰트리아가 말실수를 했어요. 조연출인 래픈 감독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래픈 감독이 싫어할 만해요. 그죠.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왜 저기 끌려 나가서 대신 사과를 해. 이때부터 빈딩 래픈 감독이 라스폰트리에 감독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래픈 감독의 말에 따르면 라스폰트리에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가 한 일은 내 아내에게 한번 같이 자자고 한 것이다. 아내가 거절하자 그는 다른 슬럿을 찾았다. 여기서 슬럿을 이제 창료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기 아내한테 거절당하니까 돈 주고 매춘하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맥락에서 슬럿은 다른 해픈 여자죠. 그러니까 뭐 아내 말고 해픈 여자. 가치 판단적으로 해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아 그래 뭐 여기 영화제 스타니까 아이고 또 힙스타즈에서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 하는 또 어떤 여자 또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꼴값들을 싸고 있겠구만라고 얘기한 거죠.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똥물을 뿌린 건데. 흔히 말하는 여기에 와 있는 너희들 다 꼴값들, 꼴값 떠는 힙스타 아이고 감독님 예술가, 아이고 뭐 나 예술가 뽕이야, 나치 이해해, 아이고 우쭈쭈 뭐 이런 거 있잖아. 물론 라스폰트리엔 쓰레기고 이 얘기를 깐에서 했어요. 지금 깐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칸에서 드라이브 오늘 얘기하는 드라이브로 감독상 받은 지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이야. 네. 네온데몬으로 칸에 입성을 다시 재입성을 했을 때 이 사건이 났는데 칸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감독상을 안겨줬더니 몇 년 있다가 잔치 망치러 온 거야. 그죠. 스캔들 메이커가 된 거죠. 돌아온 탕화도 아니고 분명히 잘 먹인 것 같은데 감독상을 잘 준 것 같은데 당연히 둘 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고 이후로는 서로 말을 안 섞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먹여. 우리 와이프한테 자자 그래. 뭐 이런 개새끼가 있어요. 래픈 감독한테는. 그게 아마 이 래픈 감독이 이게 슬럿이랑 뭐 그 라스폰트에 디스하는 이게 SNS에 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도 역시 전 맨유 감독님의 말은 또 한 번 증명돼요. SNS는 인생이 낭비다. 아닙니다. 아주 낭비다. 아닙니다. 그 정확한 워딩은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아니었어요? 맞아요. 소셜 낭비. 소셜 시스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소셜 낭비 시스템. SNS. 사회적으로 낭비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한 번 더 잘못 쓰면 소셜 낭떠러지 시스템. 그렇죠. 낭비가 낭떠러지 되지 바로. 어쩌다가 이 영화를 찍게 됐는지 보면 이 영화는 굉장히 운 좋게 우연에 의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잠깐 드라이브입니다. 네. 뭐 네온데몬 얘기, 멜랑콜리 얘기해서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튈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이야기 주제는 드라이브입니다. 네. 이 사람의 재기작, 출세작. 원래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템포 스타일로 제작됐던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네. 헐리우드 영화예요. 네네. 그죠?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 저는 이게 원작 소설이 있다는 게 쇼킹해요. 단편일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별 내용도 내가 없는데. 일단 서두 얘기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 얘기는 그냥 말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고요? 옆집에 이상한 남자가 왔는데 왠지 능력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한데. 난 남편이 있어. 남편 있어. 안 될 것 같아. 위기가 찾아왔어. 구해줘. 구해주고 떠났네 이놈.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5분만 쓰는 시나리오. 근데 사람이 다 죽었네? 뭐 약간 그 갈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뭐 이거 한 끼워 넣을까? 이거가 원작이라고. 그러니까 나 웃긴 게 왜 내 위기겠냐면 원작이라고 원작료를 줬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난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락각이라고. 그냥 너무 클리셰 덩어리라. 믹스의 매치. 이게 원작이 어떨지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원작인지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네. 먼저 영화에 드러난 걸로만 봐서는
너무 클리셰 덩어리라 원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이건 내 생각에 스타일만 정하고 현장 가서 생각해도 될 정도의 시나리오 아닌가. 시나리오 영화가 된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내용이 소설로 출판이 됐다는 것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스페셜한 지점 있잖아요. 유니크한 지점. 어떤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네. 이 영화는 이 얘기는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딱히 없어요. 뭐 제목이 드라이브니까 드라이브. 게다가 심오한 뭔가도 없는 것 같은데 원래 느낌이 영화 제작의 느낌이 트랜스포터 느낌이었대요. 네.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그렇겠지. 그렇다면 소설이 더더욱 미스테리해. 그러니까 뭘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연으로 라이언 고슬링이 원래 휴잭맨이었다고 네, 그랬죠. 처음에는 휴잭맨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갈아엎어지면서 라이언 고슬링이 꽂히게 되는데 라이언 고슬링은 바랄라 라이징을 보고 꽂혀 있다가 이 감독님한테 반했죠. 이 감독에게 반해 있다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이 감독한테 반할 수는 있어요. 이때쯤 되면 라이언 고슬링이 이미 대배우야. 그지? 그런데 래픈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한 번도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헐리우드 시스템 자본 그런 적도 없고 남의 각본을 연출한 적도 없대요. 근데 배우의 힘이 세잖아 사실 제일. 대배우가쯤 되면 이런 정도에는 그죠. 라이언 고슬링이 감독 선정권을 쥐고 있었대요. 그래서 밀어붙인 거지. 니콜라스 빈딩 래픈이어야 한다. 헐리우드 내에서 반응은 그게 누구냐. 근데 뭐 라이언 고슬링이 하자 하니까. 덴마크에서는 명감독이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그게 누군데요 였어요. 그러나 고슬링의 뜻을 거스를 수 없잖아.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 뒤에 숨어가지고 고슬링의 뜻을 고스를 수 없네. 당신까지 왜 그래? 다시 해봐. 고슬링의 뜻을 고스를 수 없는. 라이언 고슬링 품에서 라이언 고슬링 뒤에 숨어서 자기 예술적 야욕을 남의 돈으로 채우는 배임 그 자체. 아니, 조국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안 버렸잖아. 더러운 자본에 돌아가는 더러운 자본과 싸우다가 굴복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야. 개처럼 핥으면서 쫓아. 고슬링 품에서.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야밤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최초로 헐리우드에서 첫 영화를 찍게 돼요. 네. 원래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감독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와서 영화 한 편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전화 받고 있는 래픈 감독은 그럴까요? 고슬링님? 될 수밖에 없지. 헐리우드에서 불렀는데. 그럼. 망했잖아. 자기 영화사가 망해서. 그리고 맞아. 이때 맞아. 래픈 감독은 자기 영화사가 망해 있었어요. 이 사람 뭐 누가 불러주면 일단 가야 돼. 그렇지. 근데 헐리우드에서 불러줬거든. 그것도 라이언 고슬링이 불러준 거야. 그래서 본격적인 오락 영화를 자기 스타일로 찍게 된 거예요. 예술영화 감독이 헐리우드의 자본과 시스템으로 각본으로 오락 영화를 찍게 돼서 나온 특이한 영화가 2011년작 드라이브입니다. 대표님. 네. 영화 설정 간단해요.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영화 아닌가. 어떤 남자가 있어요. 실제로 주인공 이름이 남자입니다. 그냥 네,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예요. 네. 그냥 운전수야. 이름도 안 나와. 운전해서 먹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준법 정신, 선악, 도덕적 원칙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장 이름이 셰넌이라고 나와요. 네. 나이 늙은 좀 그냥 삼류 악당이야. 브라이언 크랜스턴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연기했습니다. 이 낙차가 엄청나.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브레이킹 배드의 그 카리스마를 생각하다가 여기서 빌빌대는 그 연기가 너무 일품이야. 야, 나 밥 먹는데 담배 꺼 하니까 그럴까? 그러면서 이게 재떨이가 없네. 막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초라서 센 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 중간 연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드라이버 역시 거장이다. 고슬링한테 계속 키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웃기고 사실. 그 라이언 고슬링 더 드라이버 자기 재산인 줄 알아. 자기 거야. 근데 이 사장이 나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피카레스트 무비라고 하죠. 피카레스크. 피카레스크 뭡니까 대표님? 이게 이제 그 스페인 문학 장르예요. 네. 그러니까 한 16세기 뭐 그 근처에 간편하게 생각하면 악당이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히어로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 보통 주인공이랑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편 내 편 착한 면이잖아요. 우리 편이지. 내가 착한 사람이잖아. 감정이입을 하기 쉽거나 혹은 나랑은 달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커먼 센스 위에 놓여 있는 가치를 담보하는 사람. 권선징악에서 그렇죠. 선을 담당한 사람이잖아요. 정의의 편, 우리 편, 스타워즈의 제다이, 순결한 여자. 반지의 제왕의 진짜였다니까 옛날에. 반지원정대.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처녀만 구해주는 거죠. 옛날 맞아. 그것도 있고 옛날에 그런 이분법 있잖아. 여자 주인공이 순결할 것만 같은 사람이 여자 주인공이고 맞아요. 왠지 문란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우리 그런 편이 아닌 거를 거지. 이렇게 뽑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죠. 그것도 이제 당시의 도덕적 성관념, 네. 성관념에 괜히 의한 파무파탈이란 말이 있겠어요. 어떤 도덕적인 선악이 개입된 거죠.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찍는다라고 하면 조선군 우리 편, 일본군 그 안티히어로 나쁜 이런 편. 식으로 되는 건데 피카레스크 세계관에서는 이 장르의 세계 이게 이제 영화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문학 장르에서 생겨난 말이 영화계로 넘어오면서 서부극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피카레스크 무비 혹은 서부극이라고 하면 선악의 경계가 없고 주인공은 착한 편이어서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떠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북극곰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가 네. 가끔씩 나무 위키에 들어가면 참신한 표현이 많잖아요. 피카레스크 검색해 보시면 피카레스크 구성에 대표적인 예로 뭘 적어놨는지 알아요? 뭐요? 그거 최고야. 내가 여태까지 본 나무 위키 묘사주 최고야. 뭔지 아니까? 뭐예요? 한국 드라마 제오공화국. 완벽해. 이게 피카레스크 구성이라는 건 피카레스크 설정이라는 건 한 번에 알겠네요. 바로 알겠죠. 네. 제오공화국.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레스크 설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피카레스크는 쉽지 않아요. 이야기 구조도 단순해요. 왜 쉽지 않냐면 악당에게 악인의 혹은 별로 선량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잘하면 보통 영화에서는 서부극을 잘 찍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셰익스피어나 이런 류의 이제 그 좀 극작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의 네. 구성에 의하면 뭐냐면 그 전까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선함을 우리가 커먼 센스를 담지한 네. 주인공은 그렇게만 하면 얘기가 단순해져요. 동화가 된다고. 근데 인간이 다면적이고 얘기가 복잡해요. 셰익스피어의 사대비극처럼. 네. 인간이 복잡한 면을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이 우리 커먼 센스를 담지하는 주인공만 등장할 수는 없다고. 커먼 센스는 이제 상식과 보편. 그죠. 상식과 보편에 선함과 뭐 즐거우고 옳은 가치만 담지한 주인공은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이면, 어두운 면, 혹은 안 좋은 면도 등장한다는 우리는 거죠. 알잖아.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니까요. 바로 그런 복잡한 구성이 진행되고 극작이 발전하면서 바로 이런 안티히어로 중간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오공화국은 너무 같고 이제 추격자의 김윤석 씨가 연기한 그 배우 포주면서도 포주죠. 네. 포주면서도 488은 밉다. 응징하는. 내가 아무리 포주지만 488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평소에 아주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이 꼬마애가 귀찮지만 귀찮고 너무 싫은데 이 꼬마애를 난리 났어. 저희 3명의 뱃속에서 꼬르 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녹음을 나 미치겠다 진짜 밝을 때 만나서 네. 밝진 않았어요. 어둑해질 때 만나서 완전 깜깜해졌어요. 12시가 넘었네. 그 애를 자기가 아끼는 재규어 창밖에 던져버리고 싶진 않아. 근데 애를 이렇게 가만히 담배방 했을 때? 애가 귀찮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애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간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애 엄마를 살려주고 싶잖아. 이것이 피카레스크 장르로서 굉장히 전형적인 예인 거죠. 그렇죠.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이런 장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안티히어로들이잖아요. 네, 악당들이잖아요. 뭐 우리 한 데드풀도 그렇고 네, 데드풀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렇죠. 거기에 옳은 가치를 전담하는 사람은 도와주러 올 엑스맨밖에 없어. 엑스맨이 계속 도덕책을 읊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피카레스크적 인물이라는 개념의 반대는 여러분 한 명만 생각하면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그쵸. 선한 가치를 담지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이번에 그 어벤져스 최근에 시빌워에서 한번 꼬았잖아요. 맞아. 내가 옳은 가치가 아닌 건 알지만 친구 못 잃어. 중요해. 못 잃는다 친구. 한 10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잃냐 얘들아. 친구 못 잃어? 나는 못 잃어. 친구 못 잃어. 관광 부럽다. 관광 오는데 갑자기 아이언맨이 그럼 아빠 잃은 난 어떻냐 이러면서. 몰라 임마 내 친구 더 소중해 임마. 그렇게 됐죠. 네 아빠는 죽었잖아. 그렇지. 바로 그런 거지. 내 친구 살아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그 이전에 그 캡틴 아메리카의 그 담백한 성격으로만 가면은 영화가 네. 단순해질 테니까 그 서로의 각자의 어둠과 깊이를 준 거죠. 깊이를 준 거죠. 그런 네. 식으로. 캡틴 아메리카 원래 캐릭터 네. 그런 인물이 굉장히 플랫하고 평평하듯이 피카레스크적 캐릭터도 극한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복잡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함만 남는데 피카레스크적 캐릭터가 단순성만 남아있을 때
그 깨끗한 미학이 있어요. 여긴 사회적 도덕 규범 누가 옳래 그르네 담론의 지형도 필요 없고 피카레스크적 주인공이 하는 일은 나는 이걸 원해. 혹은 즉 내가 이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를 지키고 싶어. 이 여자 괴롭힌 놈이 7명이야. 7명 죽이겠다요. 이 세계관은 굉장히 깨끗해. 이건 서부극의 세계관인데 자, 이 주인공은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냥 남자야. 사장이 시키면 다 해. 운전과 관련된 일 쪽은. 스턴트도 하고 근데 운전 되게 잘해. 뭔가 있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일이 있으면 묵묵히 하는 사람이 여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서부극이죠. 바로 서부극입니다. 네. 배경도 캘리포니아예요. 셰넌은 버니라는 친구가 있어요. 버니는 셰넌이 좀 무서워하는 친구입니다. 버니한테 옛날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버니한테는 니노라는 동업자가 있어요. 둘 다 조폭이죠. 네. 이 니노는 불쌍한 우리 셰넌 아저씨를 골반을 부서뜨려가지고 옛날에 지금 다리를 절개 만든 지금 사람이죠. 다리를 절개 만든 사람이에요. 즉 셰넌은 이상하게 감정이입이 돼요. 우리가 지켜주고 싶은 노인네가 돼. 이 피카레스크적 세계관이죠. 셰넌은 악당이지만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이 니노가 헬보이 아저씨잖아요. 네. 분장할 때도 여전히 헬보이 얼굴을 분장을 없애도 헬보이 얼굴이 나오는. 사람의 하관이 그렇게 길 수 있구나. 빨간색 라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뿔만 달아주면 돼요. 잘린 뿔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오자마자 야 빨리 꺼져 이러다가 농담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야지 놓는 거 이거는 나이고 성별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해. 약자를 괴롭히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야지 놓는 거는 자기 우위를 확인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저열하게. 자기가 다리 그렇게 해놓고는 다리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에 비하면 버니는 뭔가 좀 더 속을 알 수 없고 뭔가 있습니다. 좀 더 점잖죠.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최종 보스였다. 그렇지. 이 주인공이 아파트에 이제 집을 구한 모양이야. 아파트가 4층입니다. 네. 자기 집이. 아파트 한 층에 사는 아이가 하나 딸린 젊은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과 감정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주인공이죠. 아이린, 캐리 멀리건이 연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참 괴롭힘 잘 당하게 생겼어요.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어느 시대 언제 태어나도 남자 주인공에게 구출받기 위해서 납치를 당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얘가 뭐 물건 잘못 샀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서 바꿔주고 싶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건 캐리 멀리건이 연기를 또 잘했다고 봐야 돼요. 캐리 멀리건이 주목받게 된 건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인데 네. 거기서 보면은 왜 약간 헛똑똑이 여자의 여고생.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 똑똑한 거야. 네네.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스워. 자아가 막 부풀어 있는 거지. 자아가 부풀어. 어릴 때 빠지는 함정이잖아요. 그런 대바라진 그리고 그래서 당찬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에 눈빛을 가진 걸로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선 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장난 아니야. 무슨 민들레 호시 같은 여자야. 맞아. 민들레 홀씨. 보통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모스 같다. 왜 이게 어른들이 이제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지. 코스모스가 꽃잎이 나중에 떨어질 때 되면 이게 후두두둑 떨어지니까. 아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렇게 막 하늘하늘하게 그치.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캐리 멀리건이 참 분위기 있게 맞아요. 연기를 잘하는구나. 사실 이게 또 그런 게 캐리 멀리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가 대사가 별로 없잖아요. 네. 뭐 설명이 없으니까 둘 다 뭐 얼굴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포텐셜로 일단 이 영화를 이게 어떻게든 설명을 해내야 돼. 맞아요. 저 청순 가련합니다라고 팻말이라 들고 나가야 돼. 그럴 판이라서 지금 드라이브 뭐 라이언 고슬링은 자기가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투하고 나와야 되는. 사연 있습니다. 어쨌든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탑재 뭐 이런 거. 이게 여기서 남편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린의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히스패닉계란 말이에요. 네. 원래도 히스패닉계 여자 배우를 쓰려고 했대요. 히스패닉계 부부로 하려고 했는데 히스패닉계 여배우들을 오디션을 봤는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얼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이제 다른 오디션을 봤는데 캐리 멀리건 보는 순간 당신이 아이린입니다. 그 뭐 인종적 편견입니다만 텔레노벨라처럼 되겠죠. 남니 농은 남니 농을 하면서 우리 케이블의 그 방송. 왜냐면 보통 이러면은 남편이 왜 히스패닉계 남편을 둔 저소득층의 여성이라면 보통은 눈탱이 하나 정도는 시퍼렇게 돼서 나와야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스크 같은 거. 그죠? 캐리 멀리건이 온몸에 손상되는 게 없어요. 아주 곱게 민들레 호시 같은 여자예요. 눈물만 쭉쭉쭉 흘리다가 살짝 미소만 살짝 짓다가 살짝 이렇게 박근혜 웃음 짓다가 안돼 그리로 가지 마. 근데 그런 웃음이잖아. 그러니까 미소를 띠죠. 그런 웃음을 짓다가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5층에서 로케를 했으면 503 503은 가능했다. 근데
근데 그런 미소 짓다가 아, 시호님 왜 죽을라 그래? 그리고 가지 마. 안 돼. 님들아 그 길로 들어서지 마오. 어쨌든 그런 미소. 네. 그리고 소리내 울지도 않아. 눈물 쪼르륵 흘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엉엉이 아니라 흑이잖아. 하지만 텔레노벨라 설정이었다면 한쪽에 멍이 든 여성이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게 한국 영화처럼 오열하면서 우리 그 미들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여자 배우 있어요. 히스패닉계 여자 배우 그 가족 중에서 엄마로 나오는 시어머니죠. 그렇게 나오는 아니 엄마로 나오죠. 그분이 딱 요렇게 그 시끄럽게 말하는 그러니까 옆집에서 앵무새 키우냐고 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설정은 튄 거죠. 맞아요. 금발의 백인 여성이 히스패닉 저소득층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옛날 이말년 만화처럼 네. 조선 쌍놈인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너같이 생긴 여자는 이런 저소득층 여자일 리가 없어. 뭐 이런 그런 기분이. 네가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소리.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호 본능을 더 자극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기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 것도 이해가 가요. 맞아. 사실 혼혈, 아빠가 못생긴 건 아니잖아. 혼혈 그치. 강제. 이게 서로 감정이 생기고 격화되고 하는 걸 여주인공의 집, 남자 주인공의 집 같은 층에 아파트 복도 그 사이 복도 있죠. 옆집 남자입니다. 옆집 네. 남자. 옆집 남자 이 복도 하나를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복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미학적으로 이 복도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얘기와 정조한 무드를 대사 대신 고조시키는 영화가 또 있었는지 싶어요. 놀랐습니다. 미드의 빅뱅 이론 이후로는 영화밖에 없지 않나. 빅뱅이론이 그지. 복도가 말을 한다 거기도. 복도와 계단. 네. 복도에 입이 달렸다. 복도와 계단에서 모든 걸 해결하죠. 그렇죠. 많은 걸 하죠. 아니 이게 문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항상 그 사실 영화의 문이라는 설정은 되게 많이 나와요. 베르톨루치의 뭐 거미의 계략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고 문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의 그 경계선에서 네. 그걸 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쪽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죠. 이게 뭐 하다못해 뭐 폭력적인 세계, 다친 세계, 뭐 보호받는 세계, 뭐가 됐든. 네. 근데 재밌는 게 라이언 고슬링 항상 문과 관계된 지점에서 미장센을 이렇게 네.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문 근처에서 래픈 감독이. 래픈 감독이. 그래서 문에 서서 본다. 문을 등지고 본다. 문 근처에서 본다라는 식인 거죠. 여기도 보면 항상 웃긴 게 그러다 보니까 문 앞에서 어떻게 보냐면 문이 안 되면 네. 창문을 뒤에 놓고 있는 거야. 그 뭐냐면 이 사람의 뒤는 뭔가 열려 있는 공간인 네. 거죠. 어딘가 갈 수 있는 공간이. 그 뜨내기란 뜻도 되지만 그죠? 어디든 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증도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적이 없다라는 그 느낌도 있고 네. 언제든지 절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 그리고 약간 희망도 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라이언 고슬링과 같은 사람이 아닌 캐리 멀리건이 연기하는 아이린 같은 스타일은 우리 모두 그렇지만 우리 세계가 있잖아요. 네. 어딘가 속해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훌쩍 떠나서 직업을 버리고 뭐 어디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못하잖아. 그리고 뭐 호주 이민 간다는데 하기도 싫어. 예를 들어 누가 이민 받아준다고 해도 네. 거기 가서 우리가 뭐가 없으면 기술이라도 없으면 우리 거기서 못 살잖아요. 팟캐스트 해야지 거기 가서. 한류 팟캐스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겐 닫힌 세계가 있는 건데 마치 그 라이언 고슬링은 그 문 근처에서 네. 저 문으로 언제든 들어와주고 언제든 저 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자유를 가진 것처럼 묘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장면, 이 복도를 가지고 하는 장면이 네. 제일 인상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복도에서 나와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둘이 썸 좀 타다가 네. 썸을 타는데 감옥에 있는 남편이 돌아왔어. 고마 출소를 해버렸어요. 출소해버렸어. 그럼 썸 종료지. 그렇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변화를 표정으로 다 해결해. 음. 연출도 잘하고. 썸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뭐 저쪽 옆집에 환영 파티, 컴백 파티, 네. 웰컴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궁채 하고 있어서 옆집에서 그래 내 좋아하는 아이린 잘하고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아들도 너무 이뻤는데 하면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거기 복도에 아이린이 있는 거야. 아이린이 라이언 고슬링 쪽을 봐. 근데 라이언 고슬링은 또 프레임을 어떻게 배치하냐면 보통은 그러니까 인물의 시선이 가는 쪽으로 여백을 주고 네. 인물의 뒤쪽이 프레임이 다 있어요. 네네. 보통 그렇죠. 근데 라이언 고슬링은 자기 시선 가는 쪽이 여백이 없고 뒤쪽이 여백이 있어. 화면이라고 하면은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문에서 열쇠를 키를 꽂던 장면이거든요. 이제 장글량 말랑하는 장면인데 왼쪽에 라이언 고슬링 문과 라이언 고슬링이 있고 그 뒤쪽 오른쪽이 열려 있죠. 네, 여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쓰는 장면인데 그 뒤에는 뭐냐면 엑시트라고 네. 문이 있어요. 다시 내 방문을 나왔는데 다른 엑시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과 그 뒤에 엑시트가 있다라는 이 화면은 아이린이 보고 있잖아요. 아이린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도망갈 수도 있는 그죠? 거지 저 사람은. 아이린의 옆쪽에는 자기가 지금 나온 네. 자기 집문이 있다고. 그 안에는 쿵짝쿵짝 하고 있는 감옥에서 방금 출소한 남편과 네. 뭐 자기 세계지 자기 세계. 여태까지 이웃들과 함께 한 20여 년 살아온 자기 세계인 거죠. 그 아이린의 눈에 보이는 그 이 남자와 이 남자 뒤에 보이는 그 엑시트. 어떤 동경의 무엇이죠. 저 사람과 함께 저걸로 갈 수 있을까라는 네. 기분. 그래서 이 복도에서 그 긴 복도에 비상구 하나 놓은 것 같고 이런 미장센을 하는데 네. 요 미장센만 놓고 만약 이렇게만 했다. 이건 누구나 다 영화 좀 공부하는 애는 하지. 이거를 중첩을 시켜 이 사람이. 네. 갑자기 좀 있다가 남편이 나오는 거야. 네. 그치. 남편 애랑 나오는데 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옆집 남자 뭐 우리 마누라가 왜 옆집 남자 근데 좀 잘생겼어. 좀 괜찮아. 근데 솔직히 너 얘기하면요. 우리 와이프를 되게 그렇게 많이 좋아줬다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지를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 아이작이 남편이거든요. 네. 크리스 아이작이 수염 기르고 좀 지저분하게 나서 그렇지 잘생긴 크리스 아이작 말끔하게 하면은 잘생겼어. 솔직히 라이언 고슬링 이분이 그 엑스마키나에서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 돈 많은 갑부 과학자로 나왔잖아요. 아 엑스마키나.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코엔 형제 캐리 머리랑 또 같이 나오는 게 코엔 형제 인사이드 루인 그 루인이에요. 맞아요. 생긴 게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금발의 백인 남자 멀쩡한 남자가 지저분하지 않은 깔끔한 남자가 네. 옆에 있으니까 왠지 야지를 놓고 싶은데 또 근데 또 도와줬대는데 야지 막 놓을 수도 없잖아. 시비 걸 수는 없잖아. 뭐 하는 놈에 이럴 그리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막 출소했는데. 그래서 괜히 약간 감정이 격해질랑 말랑 하면서 왠지 시비를 걸랑 말랑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대치하는 장면. 예. 아이린과 고슬링 사이에 서 있잖아요. 사이에 중간에 서서. 서잖아요. 그래놓고 그때는 또 어떻게 화면을 배치하냐면 이 남자가 약간 마음이 일렁일렁 한단 말이야. 이 새끼 너 근데 아직 근데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또 꼬투리는 또 없고 그 장면을 어떻게 배치하냐면 그때 복도에 파도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이 일렁이는 마음을 그 파도의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미장센을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위에서 찍어가지고 이 남자는 라이언 고슬링을 계속 올려다봐. 너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적으로 라이언 고슬링은 시선이 이 남자를 안 보고 아일린을 보면서 대답해. 그치. 입으론 예스라고 하지만. yes.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기가 또 이 같이 놀아줬으니까 옆집 아저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뭔가 눈치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묻는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애랑 와이프를 잘 도와주셨다면서요. 근데 처음에 라이언 고슬링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신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아이린이 보면서 그렇다고 해. 더 이상하잖아. 아이린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아이린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예스. 웃으면서 그렇게. 너님은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뭐시여? 그러니까 더 일렁거리는 마음이 생기는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아들과 나온 이유가 쓰레기를 버리러 온 거예요. 네. 근데 쓰레기를 버리러 어디로 가냐면 그 엑시트로 가. 거기가 뭐가 재활용 쓰레기 모아놓은 데가 있나 보지. 탈출구인 줄 알았더니. 탈출구자 거긴 아니야. 그럼 라이언 고슬링 원래 나와서 엑시트로 가려는 거 아니었어? 라이언 고슬링 제3의 방향으로 가요. 네. 그러면서 이 씬이 해결돼. 이 씬이 웃긴 게 서로가 욕망하는 지점들의 그 포인트들이 서로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렁였다가 왠지 마음이 동경이 생겼다가 근데 그 이산이 아닌 게 했다가 하면서 이제 그 씬 안에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아이린 한 명만 봐도 아이린의 감정 한 명만 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엑시트는 결국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야. 그렇죠. 이거 기승전결이잖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어쨌든 남편도 가는. 내가 왜 도망가봤자 네가 가봤자 어디냐 이런 느낌 있잖아. 거기는 남편과 애도 아는 데야.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은 심지어 글로 안 가. 제3의 길로 가죠. 역시 저 사람은 다른 남자야. 어떤 더 동경의 마음이 더 끌어. 근데 딱히 또 아이린이 착한 뭔가 굉장히 지고지순한 남편을 사람이라 버려야겠어. 이런 건 없고. 뭔가 남편 밥에 뭐 이렇게 독을 타야겠어. 퐁퐁을 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이언 고슬링가 도망가려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라목손을 구해서 이 문이 계속 그래서 연결이 돼요. 네.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남편이 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보호받아야 돼. 미국 감옥 무섭잖아. 네. 혼자 있으면 무조건 힘들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았는데 보호를 받은 돈을 좀 빌렸는데 네. 그 돈을 이제 나오니까 갚으라 그래. 근데 이런 놈들을 못 대처먹어서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갚으라 그러지 않죠. 네. 마음이 바뀌었어 1000만 원이야 이러잖아요. 그 다음 날은 아니야 오늘은 5천만 원인데 이런 식이고. 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이유는 너를 뭔가 이상한데 심부름 시키려고 나쁜 일에 꼬드기려고 말로 쓰려고 다 수순인 거지. 수순인 거지. 그래서 맞아요. 그런 놈들한테. 전당포를 털어라라고도 돈 대신 전당포를 털어라고 했는데 전당포를 안 털면
처자식을 괴롭히겠다. 근데 이 남자는 이미 그 파티를 할 때 본인 지인들과 자기 가족들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다시 내가 환영받아서 좋지만 내가 했던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 안 하겠다고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근데 이걸 발견하는 처맞고 애는 숨어서 숨어 있는데 그걸 발견한 남자가 라이언 고슬링인 거예요. 네. 라이언 고슬링이 이 남자한테 사연을 뭐야 된 거야. 이 남자가 왜 린치 처음, 당했어? 허세를 부려. 뭐 알면 네가 갚아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갚아준다 그러면 그럴까 이럴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술술 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 지가 그래놓고는 다음날 술술술 얘기를 해요. 근데 술술 풀 때도 어떻게 하면 남편은 욕실에서 네. 이제 욕실에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벽이랑 등지고 있죠. 이 남편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갇힌 사람이에요 지금 네. 상황에. 근데 욕실 문에 그 사이에 서서 우리말로 문지방에 서서 네. 이 사람을 얘기해요.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지방 뒤에 그러니까 욕실 이 사람 라이언 고슬링이 지금 서 있는 그 욕실문 뒤에는 거실인데 거실에는 방금 아빠가 맞는 걸 보고 겁을 먹은 아들이 있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하죠. 지켜야 될 사람을 등을 져서 지키고 서서 이 위험한 사람과 분리를 시킨 채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라이언 고슬링이고 옆집 아저씨야. 아빠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이 아이를 진정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드라이버다라는 걸 관객들에게 신호를 줘요. 이게 말은 안 해주는데 네. 이런 신호를 그 연출의 묘로 계속해서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왜 설득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객들이 설득돼요. 그죠. 나중에. 그 장면에서도 이제 아이한테도 가서 묻잖아요. 근데 아이가 총알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슬링이 더 화가 났겠다는 게 알 그 수 총알이 있잖아. 이제 그 경고의 아버지 보고 표시잖아. 협박하려고 준 거지 애한테. 그러니까 다시 협박해서 너 이거 안 하면 일단 아버지를 린치한 후에 너 안 하면 너 애랑 네 와이프를 죽이겠다는데 애한테 그 총알을 갖고 있으라는 이유는 뭐겠어? 아빠가 보라니 협박이잖아. 이 총알로 너네 아들 죽일 거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슬링이 보고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문을 사용한 그런 설정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전에 잠깐 요 장면에서 네. 그 아이가 아빠가 맞은 걸 보고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에서 보면은 또 멋있는 게 대사가 필요 없는 장면이 네. 아빠가 맞아가지고 자빠져 있고 애는 저쪽 숨어 주차장에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 너머로 저쪽 끝에 애가 숨어 있는 게 보여요. 한 프레임에. 맞은 아빠와 네. 숨어있는 아이와 라이언 고슬링이 또 제3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네. 아빠한테 걸어가는 듯 보더니 아빠를 지나쳐서 애 앞에 딱 쓰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애랑 눈높이를 맞춰요. 야, 그 한 장면으로 이미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 라이언 고슬링의 그 멋 있잖아. 네. 그 위험, 완성됐지. 마초의 그 어떤 거 있잖아. 애를 먼저 보호하고 일단은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욕실 장면. 장면이에요. 네. 애를 안전한 곳에 등을 지게 하고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 말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데 그걸 문으로 딱 설정을 해서 경계를 나눠주는 거죠. 이게 계속 나와요. 나중에 보면 캐리 멀리건이 일하는 식당에 갔을 때도 네. 뒤에 통유리 창문을 등지고 이 사람은 항상 다 뒤가 저쪽으로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고 심지어는 그거 처음 둘이 좀 썸 탈 때 네. 애 데려다 주고 왜 그 서로 쳐다볼 때 물 한 잔 먹을래요? 이럴 때도 그 장면이 있어요. 캐리 멀리건은 뒤가 역시 벽이에요. 네. 옆에 거울이고 거울에 그 호구조사 당하는 네.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의 액자 안에 그 프레임 안에 라이언 고슬링이 비추고 네. 라이언 고슬링으로 컷이 넘어가면 라이언 고슬링은 역시 뒤가 터져 있어요. 네. 뒤가 개방돼 있죠. 개방돼 있죠. 라이언 고슬링 언제든 갈 수 있는 거고 이 여자는 이 집이 단 거예요. 그 아파트가 창들이 참 크더라고요. 네. 이 집이 단 거. 이 여자의 세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남자의 세계는 그건데 이게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또 한 번 더 뒤집음으로써 뒤집는 네.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네. 이 설정의 그 안타까움을 감정을 내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마음 아프게 한 장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드라이버는 네. 자기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잘 되려면 남편도 잘 돼야지. 그래. 그럼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네가 꼭 전당포를 털어야 한다면 내가 해주는 범죄 집단에 해주는 서비스 드라이버 역할 해줄게. 이 드라이버 역할이란 건 이게 맨 처음에 맨 첫 장면에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오프닝 씬이죠. 네, 스턴트도 하지만 다른 범죄 일을 하잖아요. 그게 딱 운전만 해주는 거야. 너네가 무슨 일 사람을 죽이든지 전당포를 털든지 뭐 어디를 털든지 아무 상관없어. 딱 시작해서 털고 나올 때까지 난 딱 5분만 준다. 이 5분 안에 뭘 다들 끝내라. 5분 안에 차를 안 타면 난 그냥 가고 너네가 차를 타면은 너네가 원했던 장소로 반드시 안 걸리고 데려다 주겠다. 이것이 본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당포 터는 거를 내가 그렇게 도와주마라고 하는 거죠. 경찰과 헬기, 경찰 헬기 이런 걸 따돌리면서 네. 해주기로 한 건데 사실 이게 고급 범죄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드라이버가. 근데 사실 자범
자범 짓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한 건 한턱 낸 거죠. 이 초반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운전만 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한번 그 맨 처음에 그 태워줬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는 씬이 나와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알아보고는 와. 그리고는 당신 태워준 누구잖아. 그러면서 기억나냐고. 그러더니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이 밝은 데서 자기가 밤에 했던 일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는 당신 그러고 나서 나는 6개월 살고 내 그때 같이 했던 그 동생은 자살했다. 근데 우리 다른 일 있으니까 좀 같이 할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라이언 고슬링이 표정이 표변이 아닌데 표변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 입 안 다물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때는 약간 덜그덕한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래 그럼 무서운 설정이겠지. 근데 저런 말이 좀 이상한데 했는데 조금만 더 보면은 싶은 내용이에요. 그게 그 설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방금 말한 복도씬에서 네. 남편이랑 약간 야지 이렇게 해서 역시 남편 생겨서 우리 싸움은 끝난 거야라고 약간 실망하고 네. 제3의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갔다가 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빡칠만은 했어. 사실 약간 빡칠거든. 빡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범죄 하나 한 번 더 해볼까 하더니 꺼져라. 사람도 많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앞에 맨 첫 장면에 나오는 그 이 도둑들을 모셔다 주는 네. 데려다 주는 이 드라이버의 설정이 그 78년도 영화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가 영화는 아니라? 드라이브죠. 네. 네. 그 영화의 앞장면이랑 설정이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오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마주했는데 혹시나 그 부분이 같다고 해서 그 같은 영화 리메이크한 거는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이 월터 힐 감독이 이런 류의 액션 영화의 되게 달인 중에 하나인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이 월터 힐 감독의 그 어떤 그런 이 여기 보면 나오는 어떤 폭력 씬의 정조 있잖아요. 네. 그 뭔가 피가 갑자기 펑 하는 그런 무정한 어떤 그런 네. 느낌을 월터 힐이 잘 내는데 그 월터 힐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그 톤 앤 매너를 약간 차용한다는 느낌으로 또 약간 오마주를 한 거죠. 이 영화가 실제로 그 드라이버의 리메이크작인 줄 알고 가서 봤다가 하고 오는 그런 관객도 많았었대요. 헐리우드 쪽에서. 고소도 당했어요. 액션 영화 아니라고. 액션 영화 이거 뭐야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간단한 일이잖아요. 전당포 털면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전당포를 털다가 여자 주인공의 남편은 남자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총 맞아 죽어요. 이때부터 일이 꼬이고 왠지 이상한 차 한 대가 와서 주차하고 옆에 이 차가 자기를 쫓아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 그 자동차 추격 액션을 벌여서 따돌려야만 했습니다. 네. 따돌리는 결정적인 코너링 한 번 하는 장면이 비약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추격신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네. 자동차 엔진의 그 칸의 그거를 맞아요. 그게 소리가 너무 진짜 너무 멋있어. 소리를 너무 잘 냈고 액션씬도 되게 약간 헐리우드보단 조금 담백한 듯하면서 되게 박진감 넘치잖아요. 막 길지도 담백하면서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헐리우드처럼 이렇게 가장 그 액션씬의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이 마이클 베이일 거예요. 그죠? 트랜스포머. 팡팡. 코너링 딱 한 번 해요. 코너링 딱 한 번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루하게 길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거기서 남편 죽을 때 원래 네. 라이언 고슬링은 그 설정이 거잖아. 네가 5분 줄 테니까 그 안에는 뭐 죽든 말든 상관없는 난 사람이거든요. 5분 끝나면 네가 안 타도 그냥 갈 거야 라는 거잖아. 근데 남편이 총 맞을 때 안 돼 하잖아. 벌떡 일어나서 나오다가 다시 더 총 맞고 하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우물쭈물한 장면 있잖아. 근데 그게 대사도 필요 없어. 그 장면 하나로 그 안타까움 있잖아. 정말 이 남자가 아이린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싶은 그 마음과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뭐 다 이런 느껴지잖아요. 남자가 다 있나 싶어요. 연기의 그 포인트 왜 그 진짜 우물쭈물하는 그 포인트를 그 장면을 잡아내는 거가 이 감독의 이 집요함. 거의 내내 이 고슬링이 거의 무표정이잖아요. 네. 근데 또 아이린이랑 눈 마주치면 서로 그렇게 또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서로 얼굴만 봐도 너무 좋고 둘이 진짜 좋아하는구나가 그리고 또 느껴지는데. 서부국의 오랜 설정이죠. 여자는 이 남자가 이렇게 위험한 남자일 줄 몰라. 자기한테는 부드럽거든. 그치. 자기 여자한테는 따뜻하거든. 이 자기 여자한테 따뜻한 설정을 뒤집어서 또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웃긴 게 공범으로 이 남편과 같이 들어간 여자가 있어요. 네, 전당포를 털러 간 여자가 같이 있어요. 들어간 여자. 그러니까 그 이 범죄를 시킨 사람의 똘마니가 그냥 공범으로 보낸 거죠. 네. 여자 똘마니인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전당포 직원이 이상하게 증언을 해요. 그 남자 혼자 들어와서 내가 죽였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 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취조를 하는데 사실 웃긴 게 이게 이 여자를 때려요. 근데 여자를 때리는데 뭐 남자도 좀 썰려나가는 판에 뭐 여자한테 때리는 게 뭐 이 영화에서 피카레스크라서 그게 크게 뭐 그건 아닙니다만 웃긴 거는 싸대기 한 대 때렸는데 더럽게 무서워. 진짜. 이 여자가 남자 주인공한테 네.
영화 내내 맞은 건 싸대기 한 대밖에 없어요. 고문당한 것 같아. 진짜로 온갖 고문을 느낌 다 당해서 느낌 한 것 같아요. 자체가 그래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남자였으면 그 느낌이 그냥 또 남자 하나 두개 패는구나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자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 근데 거기에 이제 대척점은 아이린이 있는 거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죠. 그 여자한테 한없이 상냥했던 남자가 내 여자가 아닌 여자에게는 내 여자가 아니면 너도 뭐 누구 뭐 상관없어라는 그 무자비함이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돼요. 부각되는 맞아요. 거죠.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이상했던 거야. 그 옆에 처음에 전당포를 털러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서잖아요. 그것부터 이상했다는 걸 깨닫고 그죠. 갑자기 뉴스를 딱 끄고는 그 둘이 모텔에 숨잖아요. 문을 잠그는데 동시에 장갑을 낀다? 진짜 그게 정말 무서워요. 진짜 위압감이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싸대기한테 그게 진짜 멍도 안, 뭐 피도 안 나. 그 싸대기 때린 것도 웃긴 게 사실 캐리 멀리건이 나중에 이 라이언 고슬링이 싸대기 때린 장면 네. 그거보다도 약해요. 맞아요. 진짜. 사실은. 근데 그때 저 여배우분이 헐리우드 액션 하는구나. 그때 너무 찰진 소리가 났어. 라이언 고슬링 맞을 때. 맞아. 그때 진짜 쫙 소리 났는데 그거보다 약한 소리가 나. 맞아요. 그런데도 온갖 고문 다 당하고 뱉는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실토하는 느낌이야. 캐리 멀리건 때릴 때 맞을만 했는데 이거 왠지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이게 꼬이고 꼬인 음모가 있어요. 네, 알고 어쩌다 보니 운 나쁘게 이 남자한테는 주인공한테는 돈가방이 생기고 조폭의 추적이 붙고 그 다음에 자기랑 자기 이웃인 캐리 멀리건 아이린도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서부극이잖아요. 이런 세계관에서는 설득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폭력의 전문가들이고 폭력으로 위험을 제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주인공을 위해서. 단순 명확한 세계관. 자 주인공은 아이린을 사랑해요. 지킬 게 있으니 지키고 네. 죽을 게 있으니 죽인다요. 이런 세계관 매력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깔끔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와장창이라는 게 없잖아. 맞아. 내가 말하는 와장창이 뭐냐면 무슨 설정에 네 애비가 너가 사실 3대조 8대조고 우리 할머니 땅을 뺏고 뭐 그런 거 없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원한과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설정들이라는 게 너무 심플하고 네. 근데 솔직히 심플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플하고 싶은 거야 누가 몰라? 근데도 왜 그렇게 주구장창 하겠어.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맞아요. 너무 단순하면은 간결하면은 거기 이입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간결하게 해도 충분히 동의될 수 있다? 그건 실력이지. 연출력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힘이 느껴지죠. 그래서 칸 감독상을 받는 것이죠. 대사가 없어? 설명이 없어? 근데 왜 난 감정이 이입되지? 연출력이에요. 원작이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유니크한 지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설정이란 말이지. 맞아요. 이 내용은 진공에 가까워요. 제가 그래서 죽여야 할 사람을 추려보니 사건 속에서 바로 자기 사장, 그 정부종 사장인 셰넌의 친구인 버니 그리고 버니의 동업장인 니노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애초에 뭔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그런 사업장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마피아가 있는 거야. 그 마피아들이 전당포에 $100만 맡겼는데 그걸 훔친 거죠. 못 치고 들어오게 하려고. 돈도 갖고 그놈들의 자금줄을 또 끊는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일타 쌍피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버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말로 그 남편, 아이린의 남편이 훔치다가 어떻게 됐다로 끝나고 자기들은 이렇게 손 안 묻히고 코 풀려고 그랬는데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그게 꼬여버렸어요. 꼬여버렸어. 왜냐면은 그놈이 죽고 돈은 내가 꿀꺽하려고 그랬더니 그 돈을 들고 라이언 고슬링이 사라져버렸지.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도 찾아야겠고. 근데 웃긴 건 이게 알려지면 대놓고 찾으면 그렇죠. 너 뭐냐라고 되면서 또 이제 이 배우가 너였구나 들킬까봐 얘들도 노심초사하는. 배우를 되게 우리가 했다는 거 안 들키기 위해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다 죽여야겠다가 된 거야. 이걸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야겠다. 이게 또 서부극의 특징이지 우스꽝스러워. 근데 누군간 죽어야 돼. 물론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자 결국 이제부터 액션은 시작되죠. 이 영화의 액션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폭력신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폭력신이라고 이 영화 액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질주하는 카체이스 2번 네. 그리고 몇 번의 총격전과 칼빵 네.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머리 하나 터지고 네. 난 총 맞는데 머리가 터지는 걸 굳이 보여주나 싶었는데 터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타란티노식 액션은 웃긴단 말이야. 피칠갑을 하는데 깔깔깔이고 킬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한국식 액션은 정서가 담겨 있어요. 주로 부정적인 것, 분노라든가 불신 이런 류의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 복수. 그걸 가지고 그리고 길게 보여주고 잔인하게 보여주고. 그걸 굉장히 보여주는데 이거는 짧은데 무정해요. 되게 번개 같아요.
폭력신이. 이렇게 무정한 느낌으로 지나가. 네. 이 왜냐면 그 액션이 자연현상 같은 느낌? 그죠. 왜 비 오기 전에 약간 번개 치기 전에 우르릉 우르릉 하자 소리만 계속 우르릉 우르릉 살짝 나다가 갑자기 번개가 팍 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동의.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야. 그 속절없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세팅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액션을 해야만 돼. 이렇게 죽어야만 되고 이런 장면 속에서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라는 그 속절없음 있잖아. 내가 이 운명에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내가 이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라는 그 속절없음 때문에 그렇게 우르릉 꽝처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숙명처럼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이 다가와.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담담하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 느낌이 숙명적이에요. 내가 행사하고 있는데도 이건 나한테 닥친 재난처럼 느껴지는 거야. 야. 맞아요. 내가 행사하고 있지만 길고 지루하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잔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길고 지루 전시에서 막 이 정도 아니에요. 절대. 감정적 고조가 한국 영화 택한 그런 게 없어요. 네, 딱 보여줄 것만 보여준다고 그냥 봐요. 담담해요. 왜? 이거는 그 어떤 그 운명 같은 거거든. 운명이기 때문에 속절 없는 거야. 이건 내가 파헤쳐 나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배고픈 밥을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때가 온 거야. 히트맨이 왔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는 내가 죽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내가 히트맨을 미워하지도 않고 네. 특별히 아니면 히트맨이 뭐 나에 대한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생의 질서 같죠. 그렇죠. 당신과 나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지만 하는 수 없어. 미안해요. 이런 거지. 심지어 그가 미안해요라는 반응이 있었으면 그게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미안해요라는 것도 없어. 어쩔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감정적인 그러니까 묘사가 인간의 없는 신체는 나무꾼이 베는 나무 같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서로 알잖아. 거기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무정하고 잔인하면서 네. 장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엄함이 어떻게 보면 그 숙명적인 운명의 어떤 그 운명의 데스티니에 맞아. 그 어떤 그 무게감이랄까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장엄해지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미학적이 되는 건데 엘리베이터 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엘리베이터 씬을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씬이라고 봐요. 아 그죠. 그 장면은 거의 뭐 최고지. 계속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에요, 진짜. 제 생각에 한 20여 년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남는 장면 별로 없는데. 그쵸. 저도요. 진짜 마음에 남는 장면. 정말 두고두고 로맨틱한 생각날 씬이면서 장면이에요. 한 씬이에요. 네. 정말 무자비한 폭력씬이에요. 맞아. 살인과 키스가 한 씬에 나오는데 아름답고 처절하고 슬프고 맞아. 잔인하고 가슴 아파. 그리고 심지어 환상적이야. 야,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저기 실제야 싶은 느낌으로 이 찍었죠. 장면을 보고 정말 그 미적 쾌감 있잖아. 미적 쾌감에 꾹 오는 거야 나한테. 다시 봤어. 머리랑 가슴이. 자 일단 이 씬으로 넘어갈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싸대기를 한 대 맞아요. 그죠. 왜냐면은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린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경찰이 그냥 찾아와서 전당포 털다 죽었습니다.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일이 꼬였다. 근데 거기서도 이 여자는 그냥 속절없이 우는데 그래 돈은 있으니 이거라도 있으면 너 어떻게 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나랑 같이 갈래요? 나랑 같이 가려는데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는 라이언 고슬링이 울어요. 맞아. 근데 또 한쪽 눈물만 흘려요. 한쪽 눈으로만. 촉촉하게 또 우는데 빛이 안 들어온 쪽 눈으로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갖고 남편 죽어 슬픈데 그 돈 갖고란 말 자체가 좀 약간 좀 속절없이 들리니까 왠지 싶어서 싸대기 한 대 날리지 찰지게. 찰져요. 그 하늘하늘한 언니가 그런 박력 있을 줄이야. 아니 손이 안 보여. 그러니까 되게 손이 안 보여. 손이 맵더라. 손이 쫙 소리가 나는 거야. 아주 그냥. 근데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설정을 왜 들어가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라이언 고슬링은 자기가 그래도 좀 싸움도 좀 하고 암흑의 세계의 질서를 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와 애 정도는 내가 케어한다. 돈도 있는데. 돈도 있다. 돈도 생겼지.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가자 한 거야. 그래서 문을 열었네. 엘리트 문이 열렸네. 네, 일단 한 대 맞고 난 후에 네. 같이 탔어. 네. 어쨌든 수습은 될 거라고 생각한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열린 엘리베이터 어떤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잘못 눌렀네요 했는데 그 남자가 니노가 보낸 히트맨이었잖아요. 그쵸. 니노의 2인자. 그리고 그 남자의 품속에 숨겨져 있는 권총을 봅니다. 이 사람은 히트맨이란 걸 확신을 하죠. 네. 긴장되잖아. 당연히 관객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 어떻게 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 사람을 제압할까. 그리고 이런 기대도 하죠. 방금 전에 딱이 맞았으니까 사실 내가 딱이 때린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런 존맛?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거를 기대하게 되는 모든 걸 배신하고
갑자기 영화가 아름다워져요. 슬로우 모션으로 돌입합니다. 이게 라이언 고슬링이 앞에 있고 왜 그런 생각 하잖아. 이제 문이 닫혔잖아. 근데 내려가서 문이 다시 1층에서 열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제 긴장감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두근두근하면서. 이놈이 총을 언제 뽑을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판인데. 근데 그녀가 뒤에 아이린 뒤에 있는데 갑자기 손을 뻗어서 그녀를 뒤로 이렇게 밀면서 그가 돌면서 키스를 해요. 슬로우 모션으로.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조명도 갑자기? 현실적으로 갑자기 어두워져 무드 조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1층에 가까워져서 내릴 때가 되면 조명이 서서히 환해지면서 다시 현실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환상이 오고 간 느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그게 마술적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로맨스 장면이 키스 씬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너무 환상적인 장면이라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이걸 만약에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의미를 짜맞춰 보자면 라이언 고슬링의 환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라이언 고슬링의 생각. 방금 우리가 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네. 라이언 고슬링의 마음을 설명했잖아요. 우리 도망갈까? 라이언 고슬링이 직감한 거지. 이것은 굿바이다. 그 마지막 키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 히트맨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보니 히트맨을 보니 아니야.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달라. 너와 나는 작별을 해야 돼라는 그 어떤 마지막 그 굿바이 키스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지. 실제로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의 환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했을 거라고 치고 그러고 나서 키스가 끝나자마자 너무 아름다운 순간인데 네. 키스가 끝나자마자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돌아오면서 그 히트맨의 머리를 잡고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서 두부처럼 지디겨버려요. 네. 굉장히 적나라한 폭력을 그냥 뻔뻔하게 전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여주인공은 충격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주인공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멀어지면서 나갑니다. 그런 하늘하늘한 일반인 여자가 눈앞에서 사람 머리같이 이겨지는 그런 장면을 본다라는 건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럼 뭐 이 사람에 대한 애정과는 별개로 일단 쇼크지. 쇼크 내가 상태지. 좋아했던 사람이 그러면 더 쇼크죠. 근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피칠갑을 한 얼굴에 그 라이언 고슬링이 문 밖에 있는 아이린을 쳐다봐요. 근데 이때는 방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관계가 역전돼 있어요. 그 라이언 고슬링 세계는 닫힌 세계야. 네. 그가 속했던 그떤 어둠의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그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있죠.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이 반대로 그 라이언 고슬링 뒤는 닫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네. 벽으로 닫혀 있다는 거지. 그가 살아온 어떤 어둠의 세계일 것만 같죠. 그는 여기서 못 벗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밖으로 내보낸 거야. 너라도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그녀의 뒤가 처음으로 뒤가 주차장의 그 넓은 뷰 네. 열려 있어요. 오픈된 곳으로 그녀가 갔죠 이제. 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대부 1편에서 마지막 장면에 쓰였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문을 닫는 장면. 엘리베이터 문이 그와 그녀 사이를 가르면서 문이 닫혀요. 싹 닫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클리셰인데 클리셰도 잘하면 예술이다. 클리셰로 그걸 감정을 담보하면 언제든 써도 되지. 그치.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영화는 라이언 고슬링 이 드라이버가 의문스러운 존재야. 뭐 하는 놈이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 일상에 침투하는 외부인이야. 그런데 이제는 영화의 관점이 라이언 고슬링이 행사하는 폭력으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라이언 고슬링 세계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아이린이 외부인인 거지. 이 대부의 1편에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물론 이 문을 닫는 관계의 설정이라는 건 많지만 네. 그 장면이 가장 효과적이고 멋있게 쓰여진 장면이 바로 대부 1편의 이 장면이에요. 이제 보스가 된 대부가 된 알파치노가 마피아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바깥에 있는데 마피아 비즈니스 사실 알파치노의 입장에서는 맨박스거든요. 그렇죠. 아내가 들어봐자 좋을 일은 없으니 보호해주고 싶은 건데 아내 입장에선 자기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나를 배제하면서까지 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가족과 나눌 수 없는 얘기가 뭐냐라는 의미로 마피아 비즈니스 설명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영화 끝나는데 당신은 몰라도 돼.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네. 건데 이게 여기에 써먹는 거죠. 근데 너무 뻔한 장면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마음 아름답게 아파요. 찍으면 마음을 졸이는 그런 장면으로 써버린 거지.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신입니다. 네.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둘이 그냥 서로 얼굴만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소를 띈다. 근데 그것만 봐도 둘이 진짜 마음을 서로 주고 있건 좋아하게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영화 내내 남녀 주인공은 키스 한 번 했습니다. 손 한번 잡고. 손 한 번 잡고 손도 옳게 잡은 것도 아니야. 손을 얹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미 뭔가 오욕칠정에 다 겪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잘 활용하는 명감독들, 네. 좋은 작품들은 서사나 상황이나 설명에 낭비를 하지 않죠. 그죠. 손 하나 잡아도
다 한 거고 키스를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통하였구나. 그치? 저절하게 하면 맞아.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하자마자 이별하죠. 네. 그죠. 그 신 안에 기승전결의 그 비극적 엔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신의 그 앞에서의 그 나랑 떠나요 뭐 내가 지켜줄게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그 밀어내는 장면까지 그 신의 문이 구성이, 닫히기까지. 예. 아 진짜 그리고요. 정말 너무 너무 훌륭한. 좋아. 네. 그리고요. 나쁜 놈도 한 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은 그 장면 하나로 돼. 네. 진짜 그 장면 진짜 멋있어요. 됐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이라고 하는 악당. 네. 이 악당이 자기 친구인 셰넌을 죽여야 되잖아. 네. 주인공도 죽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마피아가 모르게 이제 제들을 많이 한 걸로 수습을 하려면은 이 일에 누가 알고 있냐? 니노랑 버니 우리 이제 동업자 둘 외에 누가 알고 있냐? 아는 사람 죽여야겠거든. 근데 이 살인신 장면 전에 일부러 영화가 조직에 좀 똘마니 하나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이때는 별짓을 다 해서 죽여요. 버니가 되게 잔인하게 죽여요. 이 사람은. 뭐 누나를 포크로 찍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 자기도 이제 목도 막 쑤시고 막 짜증이 많이 이런다. 나가지고 그리고는 니노한테 그러잖아. 이건 네가 치우라고. 그지. 어. 안 해도 될 짓을 해가지고. 그니까 일을 이렇게 꼬여갖고 더럽게 만들었잖아. 그래, 내가 정리할 건데 이건 네가 치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셰넌은 자기가 처리하러 가는데 자기 몇십 년 친구잖아. 어쨌든 자기한테 잘못도 하고 자기한테 눌려있는 친구지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셰넌도 사실 모르겠냐고. 셰넌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손목까지 동맥 쪽을 확 긋죠. 확 그어버리죠. 악수하는 손 말고 다른 손으로. 네. 이게 설계한 건데 그러면서 셰넌이 나 죽나 하면서 막 부들부들 할 때 몸을 딱 지탱해주면서 하는 말이 괜찮다. 괜찮아. 고통 끝났어. 없을 거야. 다 끝났어.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됐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 사람의 살인의 어떤 원칙과 품위를 보여주거든요. 마치 이게 의사 선생님이 애들한테 주사 놓을 때 안 아파는 그 느낌으로 살인신을 짰어요. 죽여야 되지만 오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자기도. 그래서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이게 되죠. 그 자기만의 원칙과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공한테 이 말하잖아. 여자와 아이는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네 목숨은 담보 못해 라고 할 때 관객은 이 사람이 그 아이린과 아이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정말 지키겠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왜 보면 니노가 되게 악당으로 나오고 이 사람은 그냥 조금 뭐 시시껄렁한 동네 뒤쪽에서 그냥 사업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아니야, 이쪽이 진통이었어. 이분이 칼잡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셰넌을 죽인 칼들이 모여 있는 네. 함에 넣을 때 그 정성껏 면도칼을 씻어서 정성껏 씻어서 예쁜 함에 되게 비싸 보이고 뾰족해 보이는 칼들이 정리돼 몇 자루 있잖아요. 있죠. 나이프가 이 사람은 칼빵으로 살아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 장면 한 하나로. 1초, 2초 되나? 그걸로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칼잡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주인공의 생명과 신체를 괴롭힐 것은 칼이라는 걸 알려줘요. 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렇죠. 뭐 간단한 대사 없어. 뭐 예를 들어 원래라면 대사 한번 넣었을 거야. 니노가 네가 잘하는 칼로 뭐라도 한번 해봐라든가 뭐 이런 식의 대사를 넣어줬겠지. 그런 거 없어. 그 왜 면도칼을 씻고 난 다음에 놓고 앉아서 자기 손을 보잖아요. 근데 아직 셰넌의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표정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표정이 좋았어요. 우아해요. 셰넌이 죽어 있는 걸 보고 셰넌은 확실히 평안하게 죽어 있어 비교적.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선 배려를 한 거지. 셰넌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빡쳐 있던 우리 주인공은 자기가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셰넌한테. 근데 도망가는데 실패한 거지. 그리고 죽어 있는 거야 아저씨가. 니노를 죽이려고 가서 봤더니 니노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본인의 작은 파티라고 있는데 본인 레스토랑이 있어요. 니노즈 레스토랑이라고. 아마도 자기가 운영하는 뭐 업소에 그 직업 여성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두고 깔깔깔깔 내면서 너무 즐겁게 놀고 있는 거야. 그 깔깔깔대는 잠깐의 샷이 참 좋은 게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앞에 여성이 네. 이게 지금 계저씨가 좋아서 깔깔 지 혼자서 농담하고 좋아갖고 봐. 뭔가 한숨이 그득한 표정으로 정말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역할은 그거 한 컷인데 그 어떤 이 분위기를 너무 완벽하게 설명하잖아. 내가 이 파티에 안 올 순 없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얘기를 안 들어줄 순 없는데 재미없고 지겨워 싫어 이게 보여요. 니노는 너무 즐거워. 그리고 또 고기를 보고 있는 게 바깥에서 문에서 네. 문 밖에서 문 너머로 보고 있는 또 라이언 고슬링 이 문 설정을 여기서 또 쓰죠. 네.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그때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왜 스턴트 일을 하잖아요. 스턴트 일을 할 때 썼던 그 통가면을 그거를
갖고 와갖고는 쓰죠. 결국은 니노가 집에 돌아가는데 자동차로 추적을 하죠. 그래서 네. 2번에 걸쳐서 자동차 충돌을 일으켜서 그 니노를 떼굴떼굴 그 니노가 탄 차를 네. 절벽 밑으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제 니노는 만신창이가 돼서 차 밖으로 기어 나오죠. 이 절벽이 아주 높은 절벽은 아니었어요. 밑에 해변이 있는 절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형은 시작됐다라고 그때 하는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으로 가면을 쓰고 달빛을 받으면서 해변을 밑으로 내려다볼 때 그 운명적인 처형 집행자의 느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면이 사형 집행인데 2건이잖아요. 그 느낌이 압도적이고요. 네. 아름다워요. 원래도 표정이 없는데 정말 아무 표정 없는 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그 어나니머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잖아. 사실 실제 극중 이름도 이름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아무나가 되는데 아무나에서 약간 캐릭터가 생기려고 했잖아요. 아이린을 만나서. 맞아요. 내가 좀 나의 뭔가 하다가 다시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아무나가 다시 돼버린 거지. 그게 표정 없는 가면을 상징하는 그죠. 거예요. 그 다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속에 사람을 그냥 고스란히 빠졌는데 거기 막 번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운명적인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뭐랄까 레리비아.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세라비아. 그냥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미 저질러진 거야. 그리고 니노를 숨을 끊는 바로 그 장면 보여주지도 않아요. 네. 그냥 막 니노를 죽이려고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네. 아마도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거겠지. 그 멀리서 상태에서 찍잖아요. 카메라가 멀리서 찍으면서 끝나요. 네. 그래도 관객은 알 수가 있죠. 니노는 죽었구나. 네. 가셨겠구나. 아, 폐에 물이 많이 들어갔겠구나. 근데 그 장면을 보고도 감동을 했는데 마지막 액션씬에서 네. 그 장면 정말. 이것은 KO다. 네. 동네 중국집 배달이 드문 중국집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에서 벌어지는 명 액션씬. LA에도 만리장성이 실제로 있다. 극중 설정이 그 중국집 이름이 그레이트 월이에요. 네. 만리장성. 만리장성이죠. 교차 편집도 아름답지만 네. 이게 이제 둘이 만납니다. 음. 버니와 이 드라이버가 만나요. 만나서 여자와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돈가방은 주겠다. 트렁크를 열고 돈가방을 꺼내서 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버니가 남자 주인공의 배를 칼로 푹 찔러버립니다. 네. 이때 남자 주인공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왜냐면 저기 누구야 셰넌이 죽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칼을 쓴다. 칼을 쓰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직감한 거지. 그리고 기습적으로 쓴다. 음.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도 부상을 입었지만 즉각적으로 칼로 반격을 해요. 그죠. 이미 준비돼 있던 칼로. 그러면은 목을 찌를 것 같아. 그 찰나 화면이 바뀌고 두 사람의 격투를 그림자로 대체해요. 네. 이때가 늦은 오후죠. 시간적 배경이 네. 늦은 오후에 빛이 약간 그림자가 좀 더 길어지는 시간. 그림자가 길어지고 빛이 좀 더 묵직해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림자 두 명의 그림자가 호우적대다가 그림자 하나가 쓰러져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나 싶었어요. 정말. 폭력 미학이야. 이건 그야말로. 근데 주차장에서 사람들 많이 뻘이 보는데 사람 죽이고 왜 라이언 고슬링이 자기 피멍 찔 때까지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네. 잠시 후에 떠나잖아요. 운전석에 좀 앉아 있잖아요. 이 중국집은 장사가 안 된다. 주인도 자고 있다. 지나갈 사람이 없다. 지나는 사람 없다. 근데 버니 입맛은 악식을 즐긴다. 이 집에서 먹는다. 만리장성 음식만 먹잖아. 남의 레스토랑 가서도. 그러니까 어쩌면 살인을 하는 날 나는 만리장성에서 중국 음식을 먹지. 악식.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살짝 남자 주인공 생각을 해요. 아쉬워요. 또 뭔가 보고 싶어요. 아련한 표정이 나오죠.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에서 멀어지죠. 네. 옛날에 서부극에 이제 마을을 구하고 사라지는 셰인의 뒷모습처럼 네.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 영화는 결국 서부극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는 유리 앞면이 나오죠. 차창면이. 맞습니다. 피카레스크 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감탄에 감탄을 더하게 만드는 네. 아름다움. 이 감탄 나오는 장면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 중에 특히 유니크한 거 몇 개 말씀드려 보면은 그 왜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이 남편을 도와줘야만 될 상황이 된 거죠. 네. 남편이 이거 이런 일이 생겼어 하니까 그럼 그 전당포 터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으로 도와줄 순 없으니. 네. 남편이 일단 맞아서 코가 깨졌는데 일단 남편은 전투력이 없는 걸로. 슬쩍 가서 캐리 멀리건한테 떠보죠. 무슨 일 있었는데 캐리 멀리건 이상한 여자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넘어졌대 뭐 사고 났대. 그래서 그래. 술 취한 애들이 때렸대요. 그러면서 해맑은 얼굴로 언제 집에 놀러 오세요라고 해요. 식사하러 오세요. 그게 캐리 멀리건 그 씬이 캐리 멀리건의 해맑은 얼굴로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하는 표정으로 끝나요. 네. 그 바로 다음 붙는 컷이
식사 자리, 그 집에서 네. 벌어진 식사 자리에서 불안한 눈빛의 애 얼굴이에요. 네. 애는 알잖아. 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애도 꼴에 남자라고 맨박사 있는 말은 거야. 안 해. 어. 엄마가 몰랐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 그치. 아빠가 왜 맞았는지, 어. 누구한테 맞았는지. 엄마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 그리고 거지. 아빠랑 이 아저씨랑 웬만하면 뭔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어. 그 불안한 눈빛으로 이 좋은 식사 자리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일단 그 컷이 붙어 있는 그 타이밍과 그 엄마의 해맑음과 이 애의 그게 너무 기가 막히고 일단 이 붙여놓은 게 웃긴 건 이 씬에서 아빠 기분이 좋아요. 네. 왜? 당연히 아저씨가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이제 내가 다시 바른 생활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좋은 식사 자리 만든 거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그럼 이 씬의 전체 톤은 그거지. 아빠랑 드라이버가 뭔가 일을 하기로 했으니 기분이 좋아요. 라는 씬인데 요걸 한 번 더 비틀어요. 네. 왜냐면 요 씬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장면이 뭐냐면 라이언 고슬링이 차를 하나 훔쳐. 그다음에 아까 그 망치로 쳐맞는 애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올드보이 네. 오마주인 망치 쳐맞는 똘마니. 건이한테 죽임을 당하는. 네, 그 똘마니가 나와서 범죄를 설명해줘요. 어쩌고 너가 이렇게 돈을 훔쳐나오면 된다.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 즉 공범 모의를 확실히 하는 장면이지. 네. 굳이 공범 모의를 확실히 하는 장면을 넣고 다시 식사씬으로 돌아가. 네. 원래 대비. 그럼 뭐냐면 원래 식사씬이 끝나고 공범 모의를 하든가 공범 모의가 끝나고 식사씬을 기분 좋게 한다든가 네. 아 됐어 이제 하면 되는 이 식사씬 하나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다 썩은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럼 되는 거야 라는 아이의 불안감과 우리 될 거야 라고 해놓고 다시 그 공범 모의를 넣은 다음에 다시 그 식사씬을 보여주면 아 공범 모의까지 다 해서 지금 완전히 설계가 끝나가 지금 좋아졌구나라는 그 감정의 모든 것. 중첩을 맞아요. 감정을 두 번 써먹는 모든 거예요. 상황들. 근데 게다가 아빠가- 아이는 몰라. 애도 몰라. 아빠가 기분 좋아 보이죠. 아빠 사실 불안해서 떠드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그 공범씬이 나오기 전까지와 그 후에 두 가지의 불안이 느껴져요. 맞아. 처음에는 그 이 남자 두 명의 여자 하나를 두고 약간 감정 싸움 하는 듯한 그런 불안함이 느껴지는데 공범씬이 나오면은 그 후에는 그건 아니구나. 근데 범죄를 할 거니까 느껴지는 또 불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더 큰 불안이지. 네.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편집을 쪼개므로써 네. 다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참 대단해요. 되게 유니크한 어. 장면이에요. 교차 그게. 편집을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불안을 느끼게 어. 해줘요. 연출이 그 연출을 잘한다라는 우리가 표현 쓰잖아요. 네. 그쵸? 이분은 극단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교차 편집이 몇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분이 이때 사람 솜씨인가요? 연출뽕을 맞아가지고 네. 이 다음 그렇습니다. 작품 온리 갓 포기브스라고 10만이 용서할 만한 영화를 만듭니다. 제목 이게- 그대로. 이게 그거잖아. 라이언 고슬링은 감독을 보냈고 감독은 그 인기 있는 배우의 부름에 응해서 네. 유럽 예술 영화 감독 이렇게 됐고 서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렇죠. 하여튼 감독상도 탔고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격찬을 받은 거야. 라이언 고슬링은 고슬링도 엄청 칭찬받았어. 이런 감독을 모셔오다니 연기도 잘했고. 천재 배우구나. 응. 그리고 래픈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엄청 존경을 받으면 서로가 라이언 고슬링과 래픈 감독이 서로를 바라보면 뿅뿅이야. 뽕과 뽕이 그냥 우리 뽕, 자, 네 뽕, 내 뽕. 한 편 더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기세를 감독님 몰아. 우리 이 기세를 뭐 한 편 더 합시다. 저희가 한 번 더 밀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럴까 고슬링? 하고 가수는 나서 제목 따라 감독도 제목 따라 그리고 나온 영화가 그리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나온 영화가 온리 갓 포기브스. 이 영화는 신호로부터만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죠. 네. 이 영화를 보고 돋는 화는 오직 10만이 거의 10만. 신은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봤을 거기 때문에. 아니, 원래 모든 감독님들이 진짜 잘하네. 네. 그러니까 너 한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 하면 그렇죠. 거기서까지 자기를 절제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 라이언 고슬링의 바로 전작인 하프네스 정반합으로 그거를 또 못하게 하는 필터링하는 누군가와 뭔가 하고 싶은 욕망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더니 정말 다 했어. 10만이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영화가 다행입니다. 하나. 신의 용서는 받았어요. 하지만 이분이 연출력은 대단하다. 네. 이 또 유니크한 장면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둘이 데이트하다가 밤에 네.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썸을 남편 출소해요. 썸이 끝났음을 알리는 네. 장면에서 썸을 타는 걸 이제 우리는 끝나야 돼요라는 걸 차 안에서 같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첫 데이트에 끝나. 그 말할 때도 그러니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캐리 멀리건이 살짝 우리 그 남편이 돌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바깥에 바깥에 어디가 차가 네. 움직이겠지 헤드라이트가 얼굴을 차 살 안으로 긋고 그쵸? 가죠. 차 안으로 들어와서 불빛이 얼굴을 싹 훑고 가. 그 어떤 일렁임의 그 어떤 느낌적 느낌을 살짝 준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사운드도 죽여주는 게 이게 그죠. 아까 그 복도신으로 잠깐 돌아가면 네. 복도신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웰컴 파티. 쿵쾅쿵쾅하죠. 웰컴 파티를 한단 말이야. 와 우리 남편 돌아왔어. 남편 친구들과 다 와서 축하해줘. 그때 파티니까 파티 음악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실제
리얼 사운드인 거죠. BGM이 아닌 네,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리얼 사운드인 거예요. 그 리얼 사운드 음악이 틀어져요. 그 음악을 틀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쪽 라이언 고슬링 집안을 보여주면 리얼 사운드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음악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나오는 리얼 사운드니까 벙벙대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분명히 라이언 고슬링 혼자 우리 아이린 그쵸. 레드벨벳 빨간 맛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다시 저쪽 아이린으로 돌아가면 네. 다시 리얼 사운드잖아요. 그 안에 틀어지고 있는 네. 공간에서 있으니까요. 그 안에 리얼 사운드의 음악이 마치 BGM인 것처럼 들어가면서 네. 아이린의 그 복잡 미묘한 심경 나 썸 타는 남자도 있는데 그렇다 남편이 오는 게 기쁘지 않은 건 아니냐 라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BGM화가 돼요. 그래서 그 음악이 BGM화가 되면서 다시 라이언 고슬링의 공간으로 넘어갈 때 이미 BGM인 거야. 네. 리얼 사운드로 벙벙대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BGM인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둘이 그 같은 음악을 한 공간에 있다. 한 공간에 있는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네.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사운드로 보여주는 거지. 그래놓고 그 사운드 속에서 라이언 고슬링 뭔가 깨작깨작거리다가 네. 밖으로 나가려고 아까 우리 맨 처음 말씀드렸던 복도신으로 나갈 넘어가게 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는 순간 다시 리얼 사운드 네. BGM이 아닌 벙벙대는 소리에 사운드로 확 전환돼요. 그리고 그 전환되는 순간 발견한 것은 아이린이죠. 아이린이 복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사운드만 가지고 이 좋은 날 왜 거기 계시나요? 그치.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몸은 떨어 있지만 난 널 그리워하고 있어요라는 서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그리워한다라는 걸 관객에게 알려주는 이 연출.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관객들이 하나하나 캐치해가면서 이런 거였고는 아닐 거예요. 그쵸. 대사도 없지만 이런 거에 관객들이 젖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영화가 한 중반 종반 가면은 나도 설명을 못 하겠는데 몰입이 돼 있고 그 폭력이라든지 폭력 미학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손 한 번 잡고 키스도 나중에 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보면서 웃기만 했던 남자 여자가 근데 왜 가슴 아프지? 가슴이 이런 아프고 거지. 그리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저 여자 행복하라고 남편을 도와주지가 이상하잖아요. 그 수많은 설계 따지고 중에 보면 이상한데 안 이상하게 느껴지게 하는 게 연출력인 그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설계 중에 바로 이런 음악을 네. 사용해서 감정을 공유시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그 장면 기억나요? 둘이 애 재우고 우리 뭐 할까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별말 없이 계속 쳐다보는 되게 긴 테이크가 하나 있어요. 씌고 계속 쪼개고 있는데 보면은 웃긴 게 보통 배우들도 아무 말 없이 뭔가 쳐다본다 서로 바라본다 이렇게 써 이렇게 있으면 하면은 뭐라도 만들어요. 왜냐면 그 데드 타임이 견디기 되게 힘들어요. 뻘쭘하잖아. 뻘쭘하거든. 어색하니까 설정이라도 만든다고 뭐 담배를 손에 찝는다든가 뭐 하다못해 뭐 머리를 극적인다든가 근데 둘이 속절없이 쳐다보는 아무것도 안 장면인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느껴져. 그 두 배우가 약간 어색해 지금. 뭔가 연기할 게 없어. 근데 그 어색함 때문에 그 둘이 지금 이제 막 썸을 시작하는 마음이 그 남녀의 그거 싹트고 있잖아.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 느낌이 그걸 뽑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감독은 미장센도 잘하지만 최고의 현장에서의 그 연기 지도인데 정말 이거는 대단해요. 연기 지도와 연기 유도가 다 들어가 있는 진짜 거지. 대단해요. 기가 막히죠. 그 둘이 뻘쭘한 장면을 뽑아내는 거. 하란다고 그대로 한 배우들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 데드 타임을 굳이 주면서 사실 그 데드 타임을 버티는 거 그게 왜 웃기냐면요. 뭐 촬영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에 카메라 대신 분 말고 한번 정해서 레디 액션 하고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10초가 길어요. 더럽게 길어요. 맞아. 막 그리고 그 순간에 불안해져요 마음이.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걸 버티면서 꾹 눌러 참으면서 오케이를 안 부르고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건 감독의 거대한 확신이거든요. 자기 연출에 대한 확신이거든. 그럼 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온니 갓보기브스. 이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에게만 용서받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드라이브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네온데몬도 괜찮습니다. 자, 주인공은 정갈이 그려진 점퍼를 내내 입고 있죠. 네. 이것이 영화 속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정갈과 개구리 우화가 원래 서양에 있는 우화예요? 네. 이 정갈과 개구리가 이제 강가에 개구리랑 정갈이 있어요. 정갈은 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한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개구리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건너면 너 독침이 있으니 나를 쏠 거 아니냐. 정갈이 내가 너를 쏘면 나도 강에 빠져 죽는데 내가 너를 쏘겠냐. 개구리가 그 말을 믿고 그래 그럼 가자 하고 건너줘요.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가다가 정갈이 그냥 쏘아버려요. 개구리를. 그래서 개구리가 야 너 안 쏜다며 나 왜 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정갈인 걸.
그런 의화가 있거든요. 그게 내 본성이다. 네, 이건 내 본성인데 어떡해. 개구리 불쌍하다. 여기서 개구리가 누구인가? 개구리는 어찌 보면 그 라이언 고슬링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라이언 고슬링 개인으로는 자기가 개구리야. 왜냐면 점퍼를 입음으로써 정가를 업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 점퍼가 스콜피온이 그려진 점퍼예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평소 하는 일이 드라이버잖아요. 네. 운전사잖아. 누군가를 태워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라이언 고슬링의 세계에서 네. 그 캐리 멀리건 아이린은 아이린이 개구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둘이 만날 때는 어. 아이린이 개구리야. 그가 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이런 사단이 나부렸어. 나는 자기가 그냥 전갈이라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래요. 폭력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내가 폭력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해도 폭력의 세계가 날 찾아와. 그러면 정갈과 개구리가 함께 죽을 거면 네. 헤어져야 되잖아. 네. 그죠. 이것이 이별의 모티브 그리고 서부극에서 계속 반복됐던 그 주인공의 떠나는 뒷모습으로 끝나는 모티브가 네. 이걸로 또 정당화가 돼요. 그죠. 게다가 그 스콜피온 그 잠바에 그려진 그 전갈은 또 다른 오마주인 게 네. 그 미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케네스 앵거라는 그 실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네. 이 감독님이 스콜피오 라이징이라고 64년도에 찍은 단편 영화가 있어요. 세월이 좋아져서 우리 때는 저희 때는 공부할 때 말로만 들었어요. 볼 수가 없었죠. 그때 아니, 구할 수가 장편도 없어서. 아니고 단편을 60년대 실험 영화를 어떻게 구해봅니까?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요즘 다 있대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 전설의 케네스 앵거 영화를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옛날에 그런 거 보려면은 진짜 지지고 못 가야 지금. 이건 볼 수 못 없어요. 본다고 봐야 돼. 유학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VHS도 못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콜피오 라이징이 어떤 영화냐면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 영화가 뭐냐면 그 폭주족들이 네. 오토바이 매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고치고 여기서도 보면 그 매니아의 설정이 있어요. 왜 아까 그 복도로 나오기 전에 뭐 꽁냥꽁냥 네, 하잖아. 옆집 잔치할 때 손으로 뭘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그 자기 또 일하는 카센터 셰넌의 카센터 뭐 계속 고치잖아요. 메카닉이잖아요. 메카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그 오토바이에 관련된 메카닉을 막 해요. 그리고 옷도 오토바이 폭주에게 맞는 옷 입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세 보이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나치의 어떤 설정도 가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실험 영화가 뭐냐면 60년대니까 아직 나치나 2차 대전 잔상이 안 갇혔을 때 그런 일부러 그런 불온한 센 이미지들을 이미지. 그렇죠. 영화에 막 맥락 없이 갖다 쓰면서 근데 웃긴 건 어떤 이미지들의 연속을 만들어내는 그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그 불온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온한 무브먼트가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락킹 하잖아. 왠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왠지 그런 영화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떤 무브먼트가 된단 말이지. 그때는 그랬단 거지. 그때는 락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항이라고 말하던 네. 시대니까. 우드스탁에 가기만 해도 뭐 권위라든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이 영화 그런데 그 위에 약간 뜬금없는 약간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을 거기에 깔아요. 그래서 이후에 뮤직비디오라든가 CF의 그 맥락 없는 편집과 네. 음악으로 뭉개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블루벨벳 있죠. 네. 블루벨벳의 그 노래가 여기 이미 먼저 이게 원래 여기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블루벨벳의 그 노래가 나오면서 이 애들이 폭주하고 막 뭔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느꼈을 그 불온한 이미지들이 당시에 불온하다고 했던 것들을 많이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런 그 거죠. 안에. 그러니까 이 스코피오 라이징에 대한 어떤 오마주 네. 그리고 미국 영화에 대한 오마주 그리고 이 어떤 불온함 이 영화가 상징하는 자체가 불온함이기 때문에 네. 스콜피온의 상징을 점퍼를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남자가 불온한 남자 뭔가 있다. 네. 불안한 남자 그 기운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영화적인 장치, 그 다음에 오마주, 자기가 뭘 오마주 했는지까지 그렇죠. 끝내버린다는 거죠. 다 보여주는 모티브까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걸작들은 절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그 영화 보면 뭐 군더더기가 사실 세상에 없잖아요. 싶어요, 진짜. 군더더기 진짜 없어요. 대사도 몇 줄 없고 네. 저 옛날에 이 영화를 너무 잘 찍어서 제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 궁금증이 뭐인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왜 재밌지? 였어요. 그쵸. 별 내용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나의 감상이 그거였어요.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 다시 봤어.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맞아요. 뭐가 근데 문제지? 왜 그러냐면 아름다워서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술영화 감독이 헐리우드 오락영화를 찍었더니 예술적인 오락영화가 탄생한 거야. 그 네온데몬에서도 네. 이 배우를 골라서 보기만 해도 설명되는 건 거기서도 아주 충분합니다.
개연성 있는 배우를 잘 쓰시는군요. 엘리 패닝을 보는 순간 반하거나 질투하게 된다라는 설정을 위해서 엘리 패닝 이셀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 누구나 반하거나 질투하거나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엘리 패닝을 보는 그 존재. 그렇죠. 그 존재로 엘리 패닝을 캐스팅했는데 실제로 보면 엘리 패닝이 여기서 모델로 나오는데 모델이 되기에는 그 몸은 충분히 말랐지만 뭐 키가 크고 막 그런 그렇죠. 스타일은 아닌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 그렇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름다움에 그 아름다움을 되게 잘 해요. 게다가 이분 전작 중에 그 브론슨의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수로 나오는 브론슨이라는 사람의 어떤 얘기인데 거기서도 그 장기수로 나오는 그 이상한 험악한 아저씨 있거든요. 그 배우도 보는 순간 장기수야. 이 사람이 장기수일 것 같아. 그렇게 사실 그게 맞는 거긴 어제 들어온 한데 사람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은 별에 있었어 여기. 별다른 설명 없어도 그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영화라는 매체,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힘인데 그걸 잘 이해하는 영화의 원료를 잘 이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도 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 받았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캐스팅은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맞아. 아, 감독이 잘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가 스케줄 있으면 못 하잖아. 아니 뭐 감독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라고 뭐 브래드 피트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그리고 불렀다 쳐. 근데 같이 나온 다른 사람 나 싫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렇지.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다. 맞아.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운이 있다. 이 사람이 또 하늘이 내리는 온니까. 그래서 신과 이분은 신과 따로 면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을 만나면 나 신 좀 만나고 올게. 신만이 용서해 줄 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신이 나를 셀렉한 것을 알고 있네. 그렇지. 그리고 멀찌감치서부터 이제 오체티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몹쓸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이 영화 선악도 없고 못도 없어요. 주장도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무엇이냐? 폭력과 아름다움이 남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결합은 퇴폐미예요. 퇴폐적인 아름다움. 그렇죠. 탐미적 유미주의.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생각 많이 나잖아요. 이 영화에서. 허핑턴 포스트 미국판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영화로도 뽑혔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난 그 얘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영화를 보고 그렇게 주제가 얻고 싶고 교훈이 얻고 싶고 감동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쁜 고래청자를 보고 예쁘다고 하면 되는데 이 고래청자가 요강이 아니고 야,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자동으로 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젓가락으로 뭘 떠먹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야, 이거 씻기도 불편하고 이거 못 써. 이럴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자 예쁘게 조각한 나무젓가락을 보면 공예잖아. 근데 우리가 왠지 고려청자를 보고 공예에 불과해라고 말하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이거는 예술가의 창조적 직관이 들어간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아무리 고려청자라 해도 공예에 불과하잖아. 근데 난 웃긴 게 이 허핑턴 포스트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과대평가된 영화로 교훈 안 주는 영화만 뽑을 줄 알았다? 그때 허트로코도 뽑은 거야. 그 이라크에서 벌어진 폭발물 제거반. 아 거기 왜 이야기와 교훈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미운 거야. 집어고 그냥 바로. 그냥 이 사람들이 밉다. 너희가 미웠다. 유럽 감독 옆에 붙어가지고 미국 배우인 주제 예술가인데 구는 라이언 고슬링도 미쁘지만 라이언 고슬링 캐나다 사람 아닌가요? 캐나다인 놈이 미국에 와서 미국 돈으로 영화 찍는 것도 밉고 그리고 그 미국 배우 품에 안겨서 유럽 감독 놈이 와가지고 예술가인데 구는 것도 짜증나고 아 그리고 고국을 배신하고 왔죠. 그리고 허트로커는 내가 장담하는데 여자 감독 주제. 그렇지. 여자 감독 주제에 전쟁 영화를. 전쟁 영화를 그 폭발물 이라크 해묵은 이라크 너만 알아? 왠지 그런 건 왠지 알아요? 그 다음 영화로 뽑은 게 가장 따뜻한 색 블루였는데 보면서 이분들은 그냥 밉다. 이게 밉다. 아 그리고 저도 그걸 봤어요. 네. 가장 과대평가된 영화 네. 보고 그래 나랑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내가 납득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트로코 나올 때 이상했어. 왜냐면 오히려 아니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미주의적이었어. 교훈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교훈만 있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 그냥 뭐 보다가 기준이 없고 그냥 난 이걸 보면서 그 포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거 그냥 이 사람이 밉다라는 분노와 적개심만 느꼈다. 그 아까 네온데몬처럼 네. 반하거나 질투하거나 질투 쪽인 거죠. 아 근데 제가 들었어요. 진짜 헐리우드에서 그런 헐리우드 배우가 좀 라이언 고슬링처럼 뜨면 유럽 감독과
이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잖아. 예술 하고 싶어 한다며. 이제 예술가 인장 받는 걸 되게 꼴값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겠지. 아니, 뭐 그렇게 잘났어.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 굳이 예술가인 예술 유럽 감독을 예술은 불러서 유럽 가야 돼? 허프턴 포스트 지금 미국판에서 한 거 네. 말한 그죠. 그 네. 기사니까. 그죠? 굳이 그 사람 부르거나 혹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티를 내는 거야. 야, 너 자기가. 인기랑 돈은 여기서 다 얻어놓고는 예술은 저기 가서 하려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왜 블로그나 이런데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 흔히 말하는 지드래곤 보면서 아우 그렇게 뭐 하나 하더니 그냥 그렇게 패션 조합돼서 무슨 뭐 셀럽인 척하고 사진 찍었어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꼴 같지 않게 보는 기분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드라이브가 잘 나왔는데 게다가 또 유럽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저러나 네. 그런 기분이 있거나 말거나 명작은 명작이다. 그럼요. 이것은 아름다움이었다. 굉장한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저의 머니볼과 함께 네. 몇 안 되는 저의 최애 영화. 반복 청취를 해도 질리지 않는 영화. 그 미학과 빛을 갚아하는 그 폭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신들이 결국은 되뱀이야. 솔직히 1편에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하프네스는 저는 조금 지루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인데 그 지루함을 그거 조금 참고 보면 참 좋은 영화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영화가. 참다 보면 쾌감이 있어요. 네. 근데 드라이브는 그런 것 없이도 굉장히 좋아요. 재밌어요. 드라이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추천을 못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취향의 세계라는. 우리는 뭐 네. 미국인도 유럽인도 아니기 때문에 네. 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드라이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1시 1시 반을- 반인데 저희는 배고프고 졸리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저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가끔씩 찾아오는 네. 그 저희 어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저희가 사고가. 이제 너무 힘들고 아까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재녹음은 힘들지 않겠냐. 포기하자 했다가 그냥 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순간 팟캐스트 선수가 되었네. 털다 보니 다 털었네. 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우리 1시간 안짝에 바로 끝내자 했는데 아까부터 얘기 더 했어. 근데 지금 1시 반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피곤하고 스튜디오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네. 지금 끝나야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은혜 은여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